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이지요. 정진희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우리나라 남녀 통틀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갑상선 암입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이 갑상선 암은 좀 썰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네. 갑상선암은 뭐 착한 암이다? 아니면 좀 즉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뭐 좀 천천히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를 한번 제대로 모시고 갑상선암에 대해서 궁금하신 모든 것들을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스페셜리스트는요. 바로 삼성서울병원 내분비외과의 최준호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귀한 걸음 해 주셔서 아이, 감사드립니다. 별말씀을요. 오늘 비욘디에는 처음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요. 저희 비욘디 시청자분들께 또 처음 나와 주신 만큼 인사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즐겨보는 이 비욘디 어. 채널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에 또 뭐 갑상선암 관련해서 국내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제 소개는 제가 짧게 드리면 저는 현재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에서 외과학 교실 중에서 내분비 어. 외과, 갑상선과 부신과 부갑상선 등을 하는 내분비 기관을 수술하는 내분비외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최준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 이제 다양한 매체에서 워낙 소개가 많이 되셨지만 제가 또 교수님 소개를 좀 잠깐 도와드리려고 네네. 합니다. 교수님께서는요 1996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이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를 수련하신 후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다가 2011년 맞으시죠? 존스홉킨스 병원으로 연수를 네네네네. 다녀오셨다는 내용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2 년간 좀 수련을 하신 후에 이제 펠로십도 취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갑자기 이렇게 또 연수를 다녀오시게 된 배경과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아, 합니다. 사실 그건 이제 갑자기가 아니고요. 이제 네네네네. 여기 그 의대 음. 이제 의과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그 얘기 들으시면 아마 다들 웃으실 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전임교원 발령을 받고 음. 이제 조교수가 됐다가 또 이제 부교수 되고 정교수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년 보장 교수까지 이렇게 진급을 하게 돼요, 의과대학 내에서. 그러면 보통은 이제 부교수 되기 전에 보통 이제 연수를 갈 기회를 줘요, 이제 아 의과대학에서. 네네. 그래서 보통은 통상 1년 정도를 음. 가게 되고요. 본인이 뜻이 있거나 여러 가지가 이제 승인이 되고 연구 과제라든지 그런 게 통과가 되면 이제 2 년을 하는 분들이 좀 있고, 어.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옛날식으로는 그게 선진 문물을 이제 경험하고 오는 어. 것이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이제 뭐랄까 연구 음. 역량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더 연마하기 위해서 좀 환자 음. 곁을 떠나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유수의 음. 병원에서 그들의 시스템도 보고 연구도 좀 따라해 보고 이러는 시간을 음. 갖는데, 저뿐 아니라 모든 이제 의과대학의 교수님들은 순서대로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음. 저만 특별히 막 대단한 어떤 열의를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아 또 예. 겸손하시기까지 네. 하십니다. 네. 소개를 쪼끔 도와드렸는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오늘은 이 자리는 사실 교수님을 이렇게 자랑거리를 마음껏 이야기하고 이런 자리여 네네. 가지고요. 자랑거리. 쪼끔 예. 그래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 가장 쪼끔 이 분야에서 좀 기여했다고 그래도 자부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건지 좀 이야기를 들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예. 네. 뭐 일단 저는 외과 의사니까 네네. 수술을 잘하는 건 기본이고, 어떤 자기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뭐 새로운 수술 음. 방법이라든지 네. 그런 거를 개발하거나, 또는 그렇게 앞선 대단한 어떤 수술 술기를 개발하는 과정에 아주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음. 그런 것이 외과 의사에게는 기회도 적지만 그게 큰 일생일대 자랑이고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대단한 연구를 했다기보다 외과 의사로서 저에게 아. 되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던 것은 2004년, 2005년 이럴 때가 한참 이제 여러 대학 병원에서
이제 미용적인 방법의 갑상선 수술, 뭐 아. 내시경을 쓰거나 복강경 기구를 활용한 것이죠. 네네. 이제 그런 그 수술을 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특별히 제가 먼저 몸담고 있던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은 저의 스승이신 윤혁유 교수님이 음. 주도하셔 가지고 많은 젊은 의사들 이제 파견도 보내고 하면서 아. 이 내시경 수술 방법들을 이제 연구했어요. 아. 그래서 그중에서 흔히 이제 그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이제 BABA라고 쓰고 음. 이제 바바라고 흔히 읽는 음. 그 내시경 수술 방법. 지금은 이제 그 로봇을 도입해서 또 로봇 수술 방법, 바바 로봇 수술, 바바 내시경 수술 이렇게 부르는 갑상선 수술을 그것은 이제 이전에 있던 수술들을 많이 개선해서 나온 새로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뉴 메소드라고 해서 이제 음. 월드 저널 오브 서저리라는 이제 유수의 음. 그 이제 외과학 저널에 이제 그 수술 방법과 이런 것을 표준화해 갖고 잘 정리한 해서 제가 제일 저자로 쓸 수 있었던 음. 기회가 있었던 거죠. 와. 저 혼자 뭐 대단히 아이디어가 좋아서 뭘 개발한 게 아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방법을 집대성에서 논문에 실을 때 제일 저자라는 거는 아. 부담도 있지만 큰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기회가 저한테 있었고 그래서 제일 누구보다 먼저 그 방법을 이제 시작해서 아. 표준화했기 때문에 특히 내시경 갑상선 수술은 제가 제일 많이 했겠죠. 제일 처음부터 예. 와.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오랫동안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부분이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랑이라기보다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 와,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네. 어떤 새로운 예예. 수술 방법을 표준화한다는 것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예. 뜻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리고 아까 내시경 수술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흉터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기도 목이니까. 하잖아요. 예예. 그 당시 2004 년, 5년 이 당시는 좀 어땠나요? 어떻게 그 새로운 수술 방법을 함께 음. 하시게 됐는지가 되게 이제 궁금해요. 오늘 이제 방송 시간이 충분하니까 제가 네네. 그동안에 환자분이라든지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던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쪼끔 정리를 해 아 드릴게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음. 일반인뿐 아니라 다른 파트에 있는 의사 음. 선생님들도 궁금해하세요. 왜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왜 대한민국에는 해외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갑상선 수술하면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이 이렇게 많냐. 아. 그냥 목이 갑상선이니까 목을 이렇게 째고 절개하고. 네. 쪼끔 예. 절개를 해서 박리에서 이렇게 음. 가까이서 해서 목에 흉이 남는 거를 이제 감수하고 음. 그렇게 수술을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막 어디 멀리서 쪼끔 째고 들어가서 힘들게 하고 로봇을 막 동원해 갖고 원래 로봇 수술은 비뇨기과 수술용으로 개발한 아. 장비거든요. 목에 그걸 도입한 것도 음. 대한민국이 최초고 지금 제일 그래요? 많이 했죠. 이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예예. 우리나라만의 좀 특징이라는 거죠, 사실 네네. 그런 그래서 그 얘기를 부분들이. 쪼끔 드릴게요. 예. 그 사실 목에 흉을 좀 적게 내거나 안 내고 싶은 욕망은 음. 외과 의사라면 다 있었던 음. 거예요. 그래서 1996 년, 97년 이럴 음. 때 막 복강경 수술 이제 배꼽을 쪼끔 이렇게 절개하고 해 가지고 음. 크게 개복하지 않고 이제 복강경 수술이 많이 도입되기 시작할 때쯤에 음.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미셸 가니에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하고 그 밑에 이제 이나브네 씨라고 음. 하는 두 분이서 인제 목을 쪼끔만 구멍을 이렇게 쪼끔만 째고 목을 흉을 덜 내고 작은 내시경 복강경 기구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음. 한번 수술을 해 보자. 아. 성공을 했어요. 이제 음. 학교에 보고를 했겠죠. 네. 근데 그러고 나니까는 다른 선생님들이 뭐 피셔라든지 다른 분들이 그건 처음에 한 수술은 사실 부갑상선 수술이었거든요. 쪼끔만 박리하고 갑상선 뒤에 붙어 있는 작은 기관을 음. 띄는 수술이라 성공을 했죠. 아. 근데 그거에 용기를 얻어서 다른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제 미국에서 그러면은 나는 이제 갑상선을 한번 떼어 볼까?" 이런 거예요. 엄청 힘들었겠죠?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을 띄는 데 성공한 거죠. 야.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영어식으로 로벡토미예요. 한쪽 갑상선만 네네. 띄었어요. 성공했다. 보고를 했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많이 고안해낸 나라는 그 음. 이후에 미국에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일본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일본의 이제 닥터 음. 시미즈라든지 또 그 뒤에 시마즈라든지 또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쪼끔씩
째고 하는 뭐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초창기에 9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내시경 갑상 수술을 많이 가르쳐 주신 분 중에 하나는 닥터 시미즈라는 분도 있지만 또 이케다라는 분이 있어요. 또 재밌는 분들이에요. 개인적으로 다 뵀는데 이제 그분들이 겨드랑이를 조금 째고 들어가서 수술을 한다든지 뭐 유방 옆에나 앞가슴 쪽을 조금 째고 들어가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개발해서 먼저 많은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방법 자체가 일부는 이제 표준화하기 어렵거나 실제로 흉터가 앞가슴팍에 나면은 이제 흉터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여성 환자들이 보기에 '아 난 목에 흉터만 없으면 오케이야.'가 아니었던 거죠. 주변에 어딘가도 큰 흉터가 나는 건 싫었던 거예요. 되게 좀 민감한 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방법들이 막 개발이 됐던 네. 거죠. 근데 그거를 제일 먼저 그런 미용적인 갑상선 수술이 도입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벌써 이제 은퇴하시고 그런 이제 지금 이제 노 교수님들이죠. 이제 강북삼성병원의 배원길 교수님이라든지 원래 유방을 많이 하시던 교수님이신데 학회에 나갔다가 그런 미용적인 방법을 일본 의사들이 그때 이제 일본 의사 선생님들이랑 친하시니까 보고 신기해서 그걸 보고 오신 거예요. 배워보시고. 그러고 '아 우리도 이런 걸 해 보자.' 근데 이제 해 보자 해서 처음엔 똑같이 따라했던 거죠. 그러다가 2000년 넘어가면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정홍윤 교수님 팀에서는 독자적으로 가스를 쓰지 않고 뭐 이렇게 특정한 기구를 활용해서 겨드랑이 쪽으로 접근하는 법을 개발하시게 네. 됐고 비슷한 시기에 조금 뒤에 저희 서울대병원에서 윤여길 교수님 팀, 저 포함해서 팀이 이제 '아 그러면 흉이 정말 없는 부분은 뭘까? 또 방법에 따른 합병증이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는데 성적이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성적은 기존 수술에 처지지 않으면서 어 부작용 합병증도 좀 적어야 되지 않겠나.' 똑같은 거를 했는데 목을 조금 절개했으면 안 일어날 일을 괜히 멀리서 해 가지고 힘들게 해 가지고 합병증 더 생기면 그렇죠, 그렇죠. 부작용이 뭐 그거는 또 안 있으면 되는 하면 안 문제니까.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그런 브레인스토밍 끝에 아 일본에서 한 방법 중에 쪼끔씩 절개를 유륜 쪽으로 쪼끔 째고 겨드랑이 한쪽을 째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겠다. 왜냐하면 앞가슴팍의 피파는 들었다 놔도 크게 불편이 없거든요. 그리고 감각 이상이라는 거는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거는 특별히 어렵지도 않고 또 역사적으로는 유방암 수술을 하던 교수님들이 많이 갑상선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본인들이 너무 익숙한 거죠. 아 내가 늘 그러네요. 박리하고 혈관도 잡고 하던 그 환경 내에서 쪼끔만 따라 올라가면 갑상선이 나온다. 그 접점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그 방법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이제 양대 방법이 된 거예요. 그 중간에 뭐 의정부 성모에 계시다 지금 이제 성모병원에 계시는 뭐 김정수 교수님도 다른 방법을 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그 당시에 지금도 현역으로도 계시지만 일단은 이제 정년퇴임하신 많은 교수님들이 다양한 방법을 처음엔 일본에서 배웠다가 그다음에 쪼끔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많은 수술을 하게 됐죠. 근데 일본은 왜 그럼 하다가 이게 좌절이 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막 뭐랄까 꽃을 피웠느냐. 아 일본은 거기서 이제 네. 멈췄나요? 우리나라 그게 의료 반응이? 시스템 때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뭔가 신기술을 적용해서 그거를 하고자 할 때 비급여라는 거를 해요. 네. 일본은 그걸 용납을 안 해준 거죠. 아 그래서 그래요? 충분한 에비던스 증거가 쌓이기 전에는 이것을 정규 갑상선용 수술로 인정해 줄 수 없다, 후생성이. 그렇게 해서 금지처럼 됐으니까 병원장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2005년, 2006년 넘어오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로봇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처음엔 비뇨기과에서 로봇 수술을 하다가 로봇 장비를 이렇게 보니까 팔을 이렇게 다 꽂아서 움직이는 구조인 거예요. 아 그럼 복강경 기구 가지고 내시경 갑상선 수술도 했는데 로봇팔을 집어넣으면 더 쉽겠다. 그래서 로봇 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세계 최초죠. 우리나라가 예. 그거를 만든 인투이티브라는 회사에 다빈치 시스템이라는 로봇 시스템을 만든 장본인들, 기술진들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전립선 수술하라고 만든 기계인데 한국 의사들이 막 위로 집어넣어서 갑상선을 띄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는 매뉴얼도 없고 처음 보는 거죠, 그런 거를. 근데 되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든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 생각을 네네네. 처음 고안해냈다는 네. 것이. 그래서 이제 재밌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네. 정호윤 교수님이 연대에서 이제 겨드랑이 쪽에서 로봇으로 수술하시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모셔다가
미국 쪽 이제 본사로 아. 모셔다가 이거 수술 어떻게 한 어. 거냐, 이거를 뭐 FDA 쪽이 어떻게 어.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심지어는 그러고 나서 그 처음에 내시경 갑상 수술이라는 걸 고안하고 참여했던 닥터 이나부넷이 네네. 교과서를 쓰면서 내시경 수술, 로봇 수술에 대한 코멘트를 최초로 이제 교과서에 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의사들이 보는 내분비 외과 교과서죠. 교과서 텍스트북에 챕터에다가 썼어요. 한국에서 엑실러리 어프로치, 뭐 겨드랑이로 하는 바바라고 부르는 하는 방법, 그런 것을 사우스 그 코리아의 서전들이 하고 있다. 근데 와. 우리는 이제 본 적도 없어서 이제 시작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배우려면 한국 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와. 그리고 이제 에비던스를 모으고 있으니까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코멘트를 이제 교과서에 실기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의과대학에서 그걸 공부하거나 전공을 하는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그 교과서를 봤을 때 그걸 이제 알았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내시경 로봇으로 이제 갑상선 수술을 바바라고 말하는 제가 하는 방법으로 네. 배워서 한 그 이제 서현석 선생님이라고 교포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수술하고 하니까 미국에서 방송에 나왔단 말이죠. 그럼 메이저 방송에서 그 앵커가, 그 리포터가 이 방법은,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동부에서 최초로 한 케이스인데 흉터가 이렇게 없고 막 스카일리스다 막 그래서 말을 하면서 코멘트를 딱 달아줬어요. 근데 이거는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매우 흔한 수술이다. 미국에선 최초지만 한국에서는 흔하게 하는 수술이다. 이렇게 안내를 딱 해줬어요. 그 메이저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뤄준 거죠. 예, 그런 이제 역사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환자들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러 가지 방법의 갑상선 수술을 취사 선택하실 수 있는 지구촌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아니 네. 너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제가 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예, 그런 재밌죠, 어떤 그 역사의 얘기는. 발자취 속에 교수님의 어떤 노력이 또 있으신 거니까 너무 또 네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예, 근데 가족적인 작은 네. 분위기였으니까요. 저희 학교가 아. 처음부터 뭐 크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다 그냥 학회하면 100명도 안 오던 시절서부터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커요. 노력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하지만 기회는 똑같이 주어질 수 없고, 또 다 의대 교수가 되고 순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회가 오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죠. 만약에 저한테 그런 겸손하셔. 방법을 네. 배우고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학회에 나가면요, 그런 같은 시기에 저보다 선배이기도 하고 후배님들도 막 그 시기에 같이 고민하고 그런 수술을 연구하고 했던 선생님들은 늘 이제 가족 같죠. 학교 분위기가.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너무 네. 진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교수님은. 어떤 예. 그런 발자취를 다 겪어오신 분이니까.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수술법이 있고 좀 해외랑은 좀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갑상선암 수술 종류는 뭐예요, 그러면? 현재. 현재는 네네. 방법만으로 놓고, 그러니까 접근 방법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네. 목을 절개하는 방법이 가장 많죠. 음. 네, 여전히 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로봇을 사용하거나 내시경을 사용하기에 어려운 좀 진행된 갑상선암이라든지 그런 광범위 절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직도 이제 절개를 좀 하고 하는 수술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아 네. 그리고 기술적인 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을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학습 곡선, 러닝 커브가 짧죠. 로봇으로 하면 혼자 하는 수술이고 하다 보면 금방 늘어요. 이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 러닝 커브가 길죠. 그럼 복강경 수술을 일단 절개법으로 기본 갑상선 수술을 상당히 많이 해본 의사가 조심조심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트랜지션, 그러니까 이행이 되는 로봇 수술로 이행되는 시기가 너무 짧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한 2006 년, 7년 이럴 때 '내시경 수술 좀 배워 볼까?' 이러던 전문 선생님들이 바로 다음해 2007 년, 2008 년에 갑자기 로봇이 그 들어오니까. 1-2년 사이에 바로 네네네. 이렇게 도입이 되다 그러니까 저같이 보니까. 처음부터 했다고 해야 3-4 년에서 아. 이제 좀 잘할 수 있겠어." 아. 뭐 이러고 하는데, 이제 막 전문의 따고 이제 배워 가지고 음. 막 하는 젊은 선생님들, 지금은 다 늙었지만 그 젊은 선생님들이 당장 로봇부터 배우게 돼서 아. 빨리 배우고 재밌고 하니까 또 환자분들도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내시경 수술보다는 로봇 수술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 음. 통계에서는
절개법이 제일 많다. 그리고 좀 로봇이나 그런 미용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로봇 수술에 대한 설명을 더 압도적으로 많이 들으시게 되고 아. 이제 저같이 내시경 수술을 하는 사람은 5 손가락 안에 꼽죠. 왜냐하면 초창기부터 했던 사람이 아니면 그렇죠. 로봇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강경 기계 써서 내시경 수술하세요라고 아무도 권하지 않는 거죠.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의료 아. 시스템이라든지 네네. 뭐 수가 수가 문제라든지 예 그런 문제라든지. 것 때문에. 아 되게 그 도입된 어떤 그런 배경이 있어서 로봇 수술이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네네.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또 그 좀 재미난 그래서 좀 이야기를 달라요. 그 막 네. 이제 외과학회에 어. 가면 이제 생각해 보시면 배 이렇게다가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하는 음. 담낭절제술 이런 게 음. 훨씬 더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케이스도 네. 많고. 그러면 이제 그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 로봇이 굉장히 비싸고 비급여인데 복강경 수술이 오랫동안 해 왔던 수술이고 안전하게 잘해 음. 왔는데 굳이 더 고가의 비급여 수술을 할 이유가 뭐냐. 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디베이트도 있고 데이터를 더 오랫동안 모으고 신중을 기할 수 음. 있잖아요. 근데 역사가 보다 짧은 갑상선 분야에서는 음. 느닷없이 로봇을 시작하게 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네요. 그리고 성적은 뭐 해본 사람들은 다 인정하겠지만 음. 안전하게 잘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도 미용적인 결과도 좋고.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분과에서는 '아니 왜 내분비외과 의사들은 그 복강경 수술 안 하고 다 로봇을 해?' 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은 트레이닝이 없으면 못 하는 음. 거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 그 시스템 자체가 갑자기 급변하는 바람에 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미용적인 방법을 로봇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더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그렇군요. 것 같아요. 누가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시스템이 트레이닝 과정이 굉장히 쉽지 적었기 않죠. 예 쉽지 때문에. 않아요. 예 현실적으로. 아. 예. 그러면 궁금한 게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만약에 그 절개 수술이 아닌 어떤 뭐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어 만약에 둘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그 두 개의 차이점도 저는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음. 제가 보통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네네. 어떤 특정한 환자 케이스가 있다고 음. 이제 상정을 하면 이분은 로봇으로 할 수도 있고 내시경으로 할 수도 있고 절개로 할 수도 있어요. 순서를 생각해 보면 네. 절개법은 세계 표준 수술이니까 음. 당연히 되는 거고. 음. 그럼 절개법 말고 다른 방법을 택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미용적인 거예요. 네네. 환자 흉터에 대한 부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음. 있어요. '아니 내가 진단을 암으로 받았는데 미용은 그다음 문제 아닌가? 음. 예. 내가 좀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미용적인 부분보다는 나는 완전한 걸 원해.' 왠지 외과 선생님이 손으로 이렇게 조그만 기계를 들고 이렇게 코를 박고 보면서 수술하면 날 더 잘해 줄 것 같고 멀고 긴 기계 들고 이렇게 해부작거리고 이러면은 왠지 잘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의사들도 음. "눈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확대경 끼고 보는 게 제일 낫지." 이런 얘기 아. 하시거든요. 참고로 내시경은 12배 정도 로봇은 아주 고해상도 양안식 카메라니까 사람 음. 눈으로 보는 깊이가 있는 3D 화면으로 15배 음. 이상 확대해서 봐요. 맨눈으로 보고 확대경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볼 수 더 있죠. 세밀하게 그런 예. 근데 우려는 안 물론 하셔도 기구의 된다는 차이는 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수술 성적에는 차이가 음. 거의 없다는 전제하에 음. 보다 미용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아. 왜냐하면 갑상선암이 예후가 좋은 병이고 재발을 잘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또 더 중요한 게 압도적인 대다수의 환자는 젊은 여성들이고 아. 아 또 예예. 환자분층이 그렇다고 그렇군요. 그러면 젊은 여성이고 예후가 좋은 음. 병인데 유방암처럼 위험한 병은 아니란 음. 말이에요. 심지어 유방암도 다른 암이랑 이렇게 따져 보면 사망률이 음. 그렇게 높은 위험한 암 쪽에 못 든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치료가 복잡하단 음. 말이죠. 근데 갑상선암은 수술이 최고로 제일 중요한 치료 방법이고요. 아. 뭔가 복잡한 항암 치료나 무슨 면역 치료나 표적 음. 항암 치료 이런 거가 거의 없는 음. 수술 한 방에 해결되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 수술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는 말 그대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여러 방법 중에 잘하는 방법을 보유하고 있는 음. 전문가를 만나셨을 때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환자면 제가 어떤 전문가를 만났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한테 제일 좋을 방법을 넘버 1 서부터 3 까지 한번 뽑아 음. 주시죠.
저는 교수님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걸 제가 받을게요. 음. 그러는 것이 지혜롭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여러 병원을 다녀서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많아요. 방법이 여러 예. 가지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입술 아래로 아. 째서 이렇게 입 안에서 들어가는 방법, 겨드랑이로 하는 방법, 음. 양쪽으로 저같이 하는 음. 방법 그걸 다 들어보고 왠지 좀 더 믿음이 가고 방법이 그럴싸한 것 같은 쪽으로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음. 우리나라에서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일하게 벌어지는 현상이죠. 아. 전문가 3차 상급 이제 터셔리 센터라고 부르는 상급 종합병원을 쇼핑할 수 있는 특권도 대한민국 아. 국민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방법이 여러 가지인 나라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네. 되게 좀 예. 특이한 여러 예. 가지 특징이 특이하지만 있네요.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에요. 환자 실력자도 너무 입장에서는 많고 네 실력자도 너무 많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음. 있고 나한테 음. 최선의 방법을 권해 주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음. 상담을 충분히 해 보고 나서 이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음. 환자 입장에서 '내가 뭘 골라야 돼.'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들이 뭘 권하는지를 들어보시는 게 더 음. 지혜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우리나라만의 어떤 고유한 그런 문화와 특징들이 이 네. 암에서는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그쵸. 같기도 예예. 합니다. 근데 지금 본론으로 시작도 못 했는데요. 너무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네네.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시고 인사를 주셔서 잠깐 인사를 좀 나눠 보고 시작을 해 봐도 될까요, 네네. 교수님? 그러시죠. 네. 모란향기 님 또 네 또 질환을 진단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좀 질문을 주셨고 또 해피라이프 님, 또 아 어흥 님, 네네네. 꼬미토리 님, 암모나이트 님, 김지은 님, 도전도전 님, 또 오영돈 님, 평안한 가을 님 많은 분들이 또 인사 주시고 댓글 주시고 계신데요. 크리스탈 님께서는 또 교수님 기억해 주시는 아 네. 분도 아유 감사합니다. 계신 것 또 기억해 같습니다. 주시고. 네. 생로병사에 나오셨다고 인사를 네네. 주셨고요. 또 질문 주신 내용은 저희가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해 두고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중간중간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모란향기 님 질문만 먼저 쪼끔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네. 드는데요. 아무래도 28년 전인 것 같습니다. 갑상선 음. 암으로 갑상선을 다 제거했는데 이제 림프절에 또 생겨서 17년 동안 관찰을 하다가 54 개의 음. 림프를 제거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림프 몇 군데 생겨서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시다고 음. 뭐 생활에 불편함은 없이 잘 지내신다고 너무 다행인 네. 이야기이긴 한데 좀 네네네. 의견을 쪼끔 더 음. 주시자면요. 질문하신 거는 아니고 결과를 네네.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28년 전인지 28세 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일찍 수술 받으시고 오랫동안 관찰을 받으셨잖아요. 첫 수술은 어디서 받으셨을까요?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음.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림프절을 이렇게 방리하는 해서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개수로 봐서는 경부 림프절 음. 이 측경부 그 옆쪽에 경동맥, 경정맥이 있는 큰 혈관 주변에 주변을 광범위 절제술을 받으신 걸로 보여요. 음. 그러면 이제 받아낸 병리 그 조직을 몸에서 떼어낸 조직 전체를 이제 뭐 특수한 효소를 쓰든지 화학 케미칼을 음. 써 가지고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림프절 구조물은 작은 이렇게 알맹이처럼 생겼기 때문에 음. 병력가가 쫙 부위별로 펼쳐 놓고 개수를 세요. 그래서 세 보니까 54 개가 제거가 된 거예요. 음. 54 개를 골라서 띈 게 아니고요. 음. 그래서 이제 떼어낸 범위 내에서 54개 림프절을 병력가가 찾아냈죠. 그중에 아마 몇 개는 전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제거된 것 중에 54 분의 음. 몇 암이 있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이 잘 된 걸로 생각하고 또 지내셨는데 어 처음에 네네. 부산대병원에서 부산대병원. 네네네. 수술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림프절에 또 몇 군데 또 생기신 거예요. 음. 재발을 또 하신 거죠. 음. 생활에 별 불편 없이 생활을 잘 하고 계신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제가 갑상선 수술 이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겠지만 갑상선암은 위험한 병이 아니라고 부르는 음. 가장 큰 이유가 어 이렇게 원격 전이를 잘 안 가요. 흔히 말하는 막 그래요? 위험해서 죽을 수도 있는 폐라든지 아. 골격, 뼈 골전이 그런 부분을 별로 안 하는 병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가장 전형적인 재발을 모란향기 님이 겪으신 거예요. 음. 오랫동안 지켜봐서 별일 없이 지내셨는데
한참 지나서 잊고 지낼 만 뭐 5 년만 뭐 다 챙겨 주고 나서는 다 그냥 음. 별로 걱정 안 하시잖아요. '아 5년 지켜봤으니까 재발 안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내다가 림프절이 뭐 암이 재발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 수술을 받으신 음. 거거든요. 근데 모란 형제님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암이 갑상선암이 재발하면 림프절로 재발하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 음. 그래서 그거를 다시 수술로 또 먼저처럼 범위는 달라졌지만 또 외과적인 수술로 제거하면 보통 잘 치료가 된다. 음. 그걸로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음. 오히려 재발한 곳이 너무 깊거나 그래서 부가적으로 할 수 없이 합병증이 생긴 경우, 신경이 손상된다든지 어느 부분 좀 깊이 암이 자라나와서 음. 그런 것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합병증, 더 나아가서는 신경 손상 때문에 후유증을 겪는 분도 드물게는 있지만 음. 기본적으로 수술로 제거하고 나면 또 음. 일상생활뿐 아니라 직장 생활이라든지 뭐 별 음. 불편 없이 잘 지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란 향기님이 겪으신 일이 이제 갑상선암 환자에서 재발이 일어났을 때 흔하게 음. 경험하게 되는 한 예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고요. 음. 그래도 여전히 건강하게 여생을 음. 보내시는데 별 지장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네. 너무 걱정하지 그래도 마시고. 네네. 네. 너무 좀 다행이어서 진단 받으셨다고 해서 저도 유심히 네네네. 봤는데 네네. 잘 지내고 계시다고 하니까 너무 네네네. 다행입니다. 네. 질문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우리 갑상선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질문도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갑상선암이요.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좀 잠깐 다루고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좀 네네. 뭐 현황 이런 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 제가 뭐 같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릴 계획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보여 드릴게요. 네. 이거를 네. 잠시만요. 제가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 네. 볼까요? 이렇게 네네. 활성화가 나옵니다.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요 부분을 보시면 다들 좀 이제 이거는 정부 데이터예요. 갑상선암이 남녀 통틀어서 2021년 한 해 저게 그나마 제일 업데이트된 자료인데 35,000건 정도 생겼고 전체 암 발생이 12.7%로 1 위를 차지했다. 2023 년에 저걸 발표한 거죠.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입니다. 네. 그 인구 10만 명당으로 조발생 한번 보면은 어느 정도 생겼나 이렇게 보면 인구 10만 명당 68건 정도였다. 어. 네. 60 건이 넘는다. 너무 많죠. 그 너무 음. 많은 거예요. 음. 미국이 아마 한 5 명? 그래 왜 이렇게 네. 10만 많아요? 명 중에 어. 일본이 막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있었고 네. 핵폭탄을 맞은 나라니까 뭔가 암이 더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10 건도 안 돼요. 10만 명당 10 명도 안 돼요. 예. 그래요. 그게 적어요. 근데 계속 늘어요. 미국도 늘고 음. 일본도 늘고 우리나라도 늘어요. 갑상선암 중에 96.4%가 거의 대부분은 갑상선 유두상암이에요. 음. 갑상선 유두상암이라고도 하고 갑상선 유두암이라고도 음. 부르는데 그거는 라틴어의 파필라에서 온 말이라서 유두라고 부르는 거지 실제로 사람의 유두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네. 현미경으로 볼 때 소견 음. 세포 모양이 이렇게 동물 젖꼭지가 요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볼록볼록하게 세포가 줄을 서 있어서 음. 그걸 파필러리 그로스를 하는 패턴이다 그래서 유두상이라고 번역을 한 음. 것뿐이에요. 하여튼 그게 제일 흔해요. 우리가 말하는 갑상선암이래 그러면 저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저거예요. 저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쪼끔 더 동그랗고 양성처럼 생겨서 헷갈리다가 수술해야 음. 된다고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혼란을 겪으시는 또 다른 이제 두 음. 번째로 흔한 게 이제 여포 종양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포성 종양은 수술을 해야 암인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그걸로 또 질문도 하시고 어려워하세요. 아. 네네. "이걸 왜 수술해야 되냐." 이런 부분. 아. 예 그래서 그런 거고 더 드물게 아주 드물게는 가족력도 흔히 있고 한 드문 정확히는 갑상선 기원이 아니라 갑상선 세포 옆에 있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생산하는 세포에서 기원한 수질암이라는 게 있어요. 음. 수질암은 예후도 좀 더 나쁘고 쪼끔 더 빨리 자라고 전이도 좀 잘 가고 그런 암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물죠. 아. 나라마다 쪼끔씩 프로파일은 달라요. 그렇군요. 되게 좀 편차가 크네요. 네. 우리나라가 음. 저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갑상선암이 진단되는 음. 것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이에요. 진단이 많아서 네. 그런 진단이 많기 때문이에요. 거군요. 네. 이제 진단이 많아진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갑상선암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 그걸 왜 검사를 하냐. 음. 증상이 있으면 보면 되지 왜 검진은 하냐." 그러면서 국립암센터 등등이 나서서 또 정부가
앞장서고 또 많은 언론들이 수술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음. 일부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음. 어 "이렇게 많이 진단이 되는데 죽는 사람 거의 없지 않냐. 아. 그러면 죽지도 않을 병을 왜 돈 들여서 검진을 받느냐." 그때 당시 미국이 3 명에서 5 명은 죽었으니까 갑상선 암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 확률이 한 5% 되는데 음. 대한민국은 0%다. 아. 다 일찍 발견해 가지고 수술을 해 놓으니까. 너무 아. 불필요하게 많이 진단해서 많이 수술하는 거 아니냐. 그런 네네.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숫자를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보지 음.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 네네. 저 68.8 건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뭐 인종적으로 취약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정말 진단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사실 초음파 검사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초음파로 거의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 음. 초음파가 많이 개원가에 보급된 게 2000 년대 초반부터예요. 음. 보다 선진국이었던 일본은요. 네. 95년 남짓 음. 90 년대 중반서부터 일본도 전국적으로 초음파가 보급됐어요. 공교롭게도 초음파가 전국적으로 보급된 시점과 갑상선암이 폭증한 시점은 정확히 일치하게 돼 있어요. 아. 우리나라도 그래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윤혁유 교수님이 젊은 교수 시절에는 위암 수술도 하시고 갑상선 수술은 가끔 하시고 음. 1 년에 200건 될까 말까 하고 이러셨을 시절이 음. 있었어요. 그때는 갑상 환자가 없었을까요? 비슷하게 있었는데 진단을 안 한 거죠. 진단이 안 왜냐하면 된다. 증상도 없고 멀쩡한데요 뭐. 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끝도 없이 나오는 병인 거죠, 갑상선암이. 예.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 그러면 사실 아까 그 암이 진단되는 비율도 좀 보여주시긴 했는데 우리가 흔히 그래도 갑상선암은 뭐 "착한 암이다. 거북이 암이다." 이런 좀 네네네. 별명이 있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 갑상선 유두상암이 쪼끔 예후가 좋은 편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예. 예후가 좋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네. 예후가 좋다기보다 그러니까 특징을 가장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음. 특징이라면 매우 천천히 자란다는 거예요. 아. 빨리 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빨리 자라는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만 빨리 자라요. 음. 미분화암이라고 해서 갑자기 성격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령의 환자에서 특징적이고 예후가 좋다고 하는 바로 이런 갑상선 유도암이나 여포암을 갖고 있던 사람이 경과 관찰 중에 갑자기 몇 달 사이에 막 폭발적으로 커서 음. 숨도 못 쉬게 되고 수술로 못 뛰게 되면 약도 안 음. 듣고 그걸 몇 개월 내에 사망하는 그런 미분화암으로 음. 돌변하지만 않으면 그건 극히 아. 드물기 때문에 매우 천천히 자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거북이암이라고 그 이제 네. 그런 별명이 연세대에 있으니까. 계셨던 지금 은퇴하신 박정수 교수님이 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 "거북이암이다." 근데 암은 이제 세상에 착한 도둑이 없듯이 음. 암은 암이라서 음. 착하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겠죠, 네네. 아무래도.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굉장히 천천히 자란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뭐 그러면 사실 저도 갑상선 초음파 한 1 년에 한 번은 찍는 것 그렇게 같거든요. 자주 보실 일은 저는 없죠. 결절이 아 좀 큰 게 있으세요? 있어 가지고. 어허. 근데 그러면 이런 특징을 좀 고려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초음파 한 얼마마다 한 번씩 찍어도 괜찮다. 뭐 이런 음. 기준이나 뭐 이런 말씀 주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기준은 이제 예후가 좀 나쁜 음. 그리고 굉장히 우리 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5 대 암 중에 하나인 대장암 같은 경우에 음. 워낙 위험하기도 하고 빨리 진행할 네. 수 있기 음. 때문에 프로토콜을 잘 정리해서 아. 정부에서도 안내를 하고 네. 있잖아요. 또 유방암도 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유방암이 되게 젊은 여성들이 많이 걸려요. 미국은 60대 여성의 암이지만 대한민국은 아. 40-50 대면 걸린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비교적 이른 나이에 건강검진할 때 유방 쪽에 초음파하고 유방 촬영은 하시라고 권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갑상선암에 접근을 하면 이제 약간 이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음. 위험한 병이 아닌데 이걸 국가가 나서서 검진하라고 권할 만한 권고안을 만들 가치가 있냐? 이렇게 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요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임상에 있었던 어 경험을 비추어 네. 말씀드리는 정도. 네네. 예 근데 국가에 뭐 제가 음. 권고할 사항은 아니고요. 음. 예. 이거는 이제 젊은 나이서부터 이제 유방 쪽 초음파 보고 하실 때 한 번씩 보시는 거는 권할 만해요. 아. 근데
심지어 대장암도요. 아무런 용종이 없고 그런 분들은 5년 있다 봐도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네네네. 갑상선 초음파를 매년 볼 필요는 아 없는데 그럴 필요는 혹이 없다. 있어서 요 혹이 크는지 혹시 암처럼 생겼는데 놓치는 건 음. 아닌지 이런 걸 본다고 했을 때 1 년에 한 번 음. 또는 너무 작으면 2 년에 한 번 음. 정도 이제 그때그때 환자의 그 이제 상담 통해서 또 병변을 봐 가면서 음. 결정할 필요는 있는데 루틴으로 이제 꼭 규칙적으로 권할 만한 어떤 주기가 있냐 그런 거는 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군요. 쪼끔 이제 안심이 되네요, 교수님. 그러면 네. 이것도 갑자기 좀 궁금한데요. 사실 결절이 있어서 자주 보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한 번 검사를 했을 때 양성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뭐 악성으로 바뀌거나 그럴 걱정도 조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시죠. 많은 분들이 예. 걱정하세요. 근데 이제 어 암 중에 지금 제일 흔한 게 지금 갑상선 네. 유도암이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배웠죠. 네. 갑상선 유도상 암은 암이 특징적으로 생겼어요. 모양 네. 자체가요? 초음파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영상을 딱 보는 선생님이 바로 이거 암처럼 생겼네." 요런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음. 이제 그거를 톨러 댄 와이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약간 혹이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을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이렇게 영상을 봤을 음. 때 혹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모양이 좀 계란이나 다르다는 깜장봉을 말씀이시죠? 세워 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주변 정상 갑상선쪽보다 좀 어두워요. 색깔 모양과 예. 색깔이 다르다. 근데요. 네. 깜깜하고 어두워 보이는 건 그냥 무록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 사이즈가 좀 커서 1 센치 근처 되면 얘가 경계가 찌글찌글하고 작은데 미세석회 같은 게 있어서 딱 음. 봐도 딱딱해 보이는 이상한 음. 혹이야. 그러면 '아 이건 모양도 그렇고 갑상선 암이겠네. 음. 검사를 해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네네. 만약에 3 밀리, 4 밀리짜리면 음. 얘가 무록인지 암인지 아. 얼마든지 헷갈릴 수 있는 것이죠. 음. 많은 경우에 일찍 검진을 해서 아무 증상도 없을 때 발견이 된 혹들이 음. 작으니까 처음에는 무록 같아요. 뭐 이러다가 사이즈가 5 밀리, 6 밀리 계속 크는데 보니까 점점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죠. 아. 그럼 이건 검사해 봐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럼 음. 환자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 혹이 이 혹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어. 지켜보는 중에 알고 보니까 암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언제 찔러 볼 거냐에 대해서 음. 또 이제 많은 데이터가 논의가 있었고 미국 갑상선학회, 일본어 갑상선학회, 대한 갑상선학회 다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죠. 음. 그래서 어느 정도면 이거를 지켜보지 말고 검사를 좀 해 보자든지 하는 구체적인 권고안은 잘 정리가 된 게 2015 년, 2016년 이후라고 음. 보시면 되고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음. 큰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어요. 아. 그전에는 "갑상선암이면 무조건 수술해라. 다 떼어라. 음. 그리고 동요소도 먹여라." 막 이러던 게 2005년 데이터 그 미국 갑상선학회 권고안을 보면 그냥 암은 작아도 막 다 띄는 거예요 그냥. 음. 근데 미국 사람들이 신나게 다 띄고 있을 때 조용히 안 띄고 지켜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의 닥터 미야우치 어. 아키라. 그분이 평생 동안 내가 일본 요 지역에서 이제 그전에 다른 데서 옮기셨지만 어찌 됐든 음. 인제 고베라는 작은 도시에 음. 쿠마 병원이라는 병원에 계시면서 "내가 평생 그 갑상선 수술해 봤는데 그렇게 빨리 자라지도 않고 우연히 음. 와서 발견된 사람들도 우연히 수술 안 하고 지켜봐도 안 자라고 음. 그러는데 내가 외과 의사고 내가 세계에서 수술을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좀 보다가 불안하면 내가 하지 뭐." 아. 환자들한테 확신을 준 거죠. 믿음을 음. 준 거예요. "나를 믿고 음. 좀 봅시다." 지켜보자. 95 음. 년서부터요. 그러니까 10년 지켜보신 거죠. 음. 그중에 쪼금 커지고 그러면 수술해 주고요. 음. 그래서 데이터를 모았어요. 와. 그래서 1,057 명인가를 모았어요. 그 음. 계속 본 거예요. 당신 환자를 본 거죠. 음. 그러고 나서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로부터 10년 지켜봤으니까 2005 년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학회에다가 발표를 한 거예요. "내가 수술 안 하고 10년 지켜봤는데 아무 일도 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고 1 센티보다 작은 암만 선택적으로 지켜봤는데 음. 1 센티보다 작은 거를 이제 WHO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음. 마이크로 카시노마라고 불러요. 음. 미세암이다. 네네. 그래서 심지어 이거는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닥터 미야우치가 "그러면 나 1 센티보다 작은 것만 지켜보게 안전하게. 더 음. 큰 건 그냥 수술하고 음. 그리고 위치도 잘 보고." 음. 위치를 볼 때 기준은 당연히 외과 의사니까 기관지나 식도나 이렇게 주요 구조물에 너무 가까이 암이 붙어서 자라면 그거는 이제 떼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빼고 음. 그냥 경계도 잘 보이고 음. 사이즈가 그렇게 작고 그러면 수술 안 했어요. 아. 97%의 환자가 크기가 안 변했어요. 우와.
3%만 크기가 변했어요. 그 수술은 그러면 3%만 해 줬냐? 8%를 해 줬어요. 음. 5%는 뭐냐? 환자가 난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제발 띄워 암이라는 달라.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제 인생은 달라졌어요. 얘랑 도저히 같이 예예예. 살 수 같이 살 수 없다. 없어요. 떼어 주세요. 이래 가지고 이제 점잖은 미학 전생이 져 가지고 떼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97% 환자가 아무 일도 없었던 거잖아요. 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뭐 닥터 이토라든지 더 젊은 선생님들이 그 뒤를 음. 이어서 계속 후속으로 보면서 이제 일본 선생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미국 학회를 그 컨빈스해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영어가 음. 짧으신 거는 큰 언어 장벽이에요. 음. 미국 학회에서 미국의 많은 갑상선 전문 의사들이 일본의 작은 병원에서 온 이 교수님 말을 안 믿는 거죠. 아. 데이터를 공격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스토리텔링이 틀렸어." 뭐 "이건 뭐 당연히 수술 안 받은 사람이랑 수술한 사람 비교하면 당연히 수술 안 받은 사람이 해피한 거지. 그러면 그걸 무슨 척도로 비교를 해. 논문 가치도 없네." 뭐 음. 이래 버린 거예요. 음. 근데 사실 미어천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게 아닌 거죠. 네네. 그분이 하고 싶었던 스토리텔링은 일본말 음. 그대로 번역하면 다 전달이 됐을 거예요. 음. 환자를 괴롭히지 말자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이 안 위험한데 너무 위험하다고 겁주지 말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위험하면 내가 해결해 주면 되는데 그 음. 위험의 정도가 높지가 않아서 음. 외과 의사 선에서 충분히 이 사람의 삶의 질에 큰 손상 없이 해결해 줄 수 있고 음. 아무리 외과 의사가 대단한 전문가라도 칼을 안 댄 사람보단 못하니 음. 손대지 말고 있다가 내가 떼어 주고 싶을 때 떼어 줄게. 그 얘기를 하고 아.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2016 년에 이르러서 전 세계가 동의하게 된 거죠. '아 맞다. 우와. 저분 얘기가 맞다. 아. 우리 너무 이렇게 과하게 환자 겁주고 불필요한 수술을 너무 음. 남발한 게 아니냐.' 음. 그래서 대대적으로 진료 권고안이 다 바뀌었어요. 2016년 뭐 그 당시에. 기점으로요. 뭐 10 년도 와. 안 된 거죠.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의협을 시작해서 막 수술하고 네네. 뛰던 당시 처음에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는 수술이 웬만하면 다 전절제 수술이었어요. 아. 다 뛰고 막 환자분들 손발 저리다고 그러고 막 쪼끔씩 음. 합병증 생겨 가지고 음. 고생하시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그러시고 그런 음. 분들이 많았다고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죠. 네. 우와. 이렇게 또 전 세계적인 큰 흐름이 바뀌기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상선은 사실 많이 네. 급변했어요. 다른 어. 암보다 치료 방침이라든지 진료 권고안이라든지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갑상선 수술이라는 거는 뭐 세계 유일한 거니까 네 신기한 일인 거죠. 네. 보통의 야. 외과 수술 영역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그 흐름을 따라서 쪼끔 지켜보다가 수술하게 되는 경우도 이게 많아지고 있죠. 많아지고. 네.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 환자분들도 점점 음.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많아졌어요. 음. 흔히들 우리가 뭐 MZ 세대 이런 얘기하고 젊은 분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MZ 세대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저는 이제 베이비 부머라서 네네. 그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죠. 음. 우리가 우리 세대 사람들이나 윗분들한테 리스크 매니지먼트 뭐 이런 소리 하면은요. 음. 뭐 유식한 척하지 말라고 욕만 먹을 거예요. 지금 젊은 분들은 그걸 이해하죠. 언제든지 살면서 우리가 생애 주기 동안 경제적이든 여러 가지 문제로 위험을 겪잖아요. 음. 재정적인 위험도 위험이고 건강의 위험도 그쵸, 위험인데 그쵸. 그 위험을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죠. 요새 젊은 분들은 음. 그걸 맞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음. 또는 '나의 직업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어떻게 할 거냐.'를 그렇게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세대가 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암의 위험도를 잘 설명하고 수술을 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을 또 설명하고 음. 지켜볼 때 문제점도 설명하고 음. 선택할 그 여지를 드렸을 때 어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아 난 그래도 됐고 이제 그래도 수술.' 이렇게 하시는 음. 분들도 있는 물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동의하시는 거죠. '아 그 아.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가 봐요.' 어. 그러면 뭐 수술해야 되면 그 교수님이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인제 믿고 좀 지켜보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음. 진료 권고안이라는 것은 결국 임상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와. 많은 진짜 병원에서 신기합니다. 음.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렇게 좀 흘러나오게 됐군요. 네네. 그 아. 굉장히 많은 그 배경과 그런 게 있었던 네네. 것이죠. 네. 와 너무 신기합니다. 교수님. 음.
갑상선암에 지금 뿌리부터 지금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에요. 네네네. 아,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네. 질문을 좀 받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러시죠. 네. 교수님? 네, 이제 생각보다 오늘 되게 이제 진단을 받으신 분이 질문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질문을 그러네요. 조금 먼저 네네. 받아보고 순서대로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별사탕님 질문 먼저 한번 볼게요. 56세 여성분이신데요. 초음파 검사에서 모양이 좋지 않아서 이제 세침 검사 결과 기도 옆에 좌측 4mm 예. 겠죠? M 하나 더 쓰죠. 아, 네. 네. 6단계 미세암이 나온 수축 검사 중인데 크기가 커질까 봐. 와, 이런 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네. 환자분의 어떤 그런 결정이 좀 필요한 경우인가 봐요. 그렇죠. 좀 의견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예. 그 바로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음. 부분이에요. 이제 저런 부분이 이제 전형적인 부분이에요. 별사탕님이 이제 전형적인 부분이신데 모양이 좋지 않아서 기도랑 가까운 쪽에 4mm 정도의 혹이 있었는데 모양은 안 같고 기관지 연골 쪽이랑 가까우니까 그 수술하는 쪽으로 할지 지켜볼지 고민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 충분히 거리가 있으면 아마 선생님도 적극적으로 "아 좀 지켜봅시다." 이러셨겠죠. 음. 할지 말지를 본인이 결정하라고 하는 순간 보통은 이제 멘붕이 오게 돼요. 그걸 왜 내가 결정합니까? 결정해 달라고 찾아왔는데. 그렇게 될 거죠. 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6 단계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헷갈리세요. 음. 자, 그 미세침 검사를 음. 했는데 6 단계래요. 숫자가 크니까 되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저건 단계가 아니에요. 그럼요.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 아. 우리가 유방암 검진 받을 때요. 카테고리를 이렇게 보면 써 있어요. 음. 유방에 양성 결절이 있어요. 뭐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거 보면은 비나인 그러면 카테고리 2 이렇게 써 있어요. 네네네. 로마자로 2 써 있고요. 뭔가 애매한 게 생겼는데 양성인가? 뭐 이래 가지고 3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이제. 갑상선암에서는 초음파 판독과 병리에서 세포를 봤을 때의 판독이 다 카테고리를 비슷하게 맞춰 놔서 6 단계로 나눠 놨는데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1, 네. 양성이면 2, 비정형인지 긴가민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하면 3. 애매하면 3.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좀 길게 해야 되는 여포성 종양 같으면 4, 암이 의심되면 5. 음. 병리과에서 볼 때 이거는 뭐 다른 병리과 사람 한 10명 돌아봐도 무조건 이건 갑상선 유도암이야. 그러면 6. 아. 그러니까 진단의 정확도를 표현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는 단계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진단이 좀 정확하게 암으로 나온 거다까지만 의미를 부여하시면 돼요. 뭐가 더 네네.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진단이 꽤 정확할 것 같아. 내 진단은 아마 안 바뀔 것 같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미세암이라는 건 말 그대로 WHO에서 정의한 대로 1 센티보다 작은 걸 다 미세암이라고 마이크로 카시노마라고 불러요. 자, 추적 검사하는 중인데 크기가 커질까 봐 걱정이 되시잖아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커지면 뛰면 다행입니다. 돼요. 예. 자, 너무 근데 다행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네. 그 얼마나 커지면 뛸 건데요? 아. 그걸 본인이 결정할 수는 또 없어요. 집도의가 지켜보고요. 지켜봤는데 1mm 컸어요. 기관지에 바짝 붙어 있는데 1mm 크면 이제는 다 알 거 아니에요. 뭐 기관지 일부를 깎아내야 되는 수술을 하게 되면 갑상선을 다 띄는 게 낫거든요. 아. 기관지 쪽에 재발하면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워져요. 재발했을 때 힘들어지거든요. 음. 갑상선암도 암이기 때문에 다 못 띄면 문제가 생겨요. 깨끗하게 다 뛸 자신이 있으면 지켜봐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가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까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그 초음파 사진들이 좀 있는데 한번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페이지를 좀 넘겨 아, 볼게요. 네. 페이지를 이제 한번 넘겨 보면 자, 요걸 여길까요? 보여드릴게요. 예. 또 이거를 또 네. 활성화를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정상갑상선 초음파예요. 음. 자, 기관지가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갑상선을 단면으로 자른 모습이에요. 자, 초음파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물고기 발견하는 소나랑 원리가 같은 거죠. 초음파를 이 끝에 이렇게 프로브라고 부르는 주걱처럼 생긴 장비를 통해서 초음파를 발사를 하면 아주 얇은 섹션으로 발사를 해서 반사되는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국제적으로 공용인데 발치해서 올려다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내 몸을 본다. 그럼 내 발치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구나. 네네. 그러면 나의 오른쪽 경동맥 단면이 파이프 단면처럼 보일 것이고 이쪽이 누웠으니까 내 몸의 왼쪽 경동맥이겠구나.
이게 내 기관지구나. 음. 그리고 이렇게 짜부라진 것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내 식도구나. 대부분 아. 식도는 또 왼쪽으로 짜부라져 있어요. 신기하네요. 예. 네. 요게 갑상선의 단면이에요. 이렇게 매끈한 게 정상이죠. 음. 주변의 근육층보다 약간 더 밝아 보이는 정도예요, 음. 비슷하거나. 자, 여기 볼까요? 여기부터 요렇게 붙은 게 근육층인데 갑상선이 이렇게 있고 내 오른쪽 저기 경동맥이 보이고 내 기관지니까 오른쪽을 보여주고 있네요. 혹이 여기 있어요. 자, 요게 아. 암이에요. 잘 보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가 흐릿한 것이 어두컴컴하고 이렇게 콩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죠? 네네. 이게 전형적인 갑상선 유도암의 모습이에요. 아. 사이즈가 당연히 몇 밀리 안 될 거예요, 이 정도면. 음. 자, 여기 보시면 기관지가 요쪽이 단면이거든요. 만약에 암이 요렇게 바짝 닿아서 자라고 있다. 그러면 기관지를 파고들 거예요. 그래서 음. 1 밀리만 자라도 띄기 불편해지거나 암이 남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붙어 있으면 수술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지금 음. 요 정도는 가깝긴 하죠. 음. 이건 가깝긴 한 거예요, 그냥. 음. 이건 시간 여유가 상당히 있을 거로 보이죠. 얘가 1 밀리, 2 밀리 큰다고 해서 기관지 쪽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아. 보이잖아요. 조금씩 팽창한다고 해도. 그러면 몇 년 지켜보다가 쪼금 커지는 것 같으면 너무 가까워지기 전에 수술하면 되겠죠. 지금 지켜보다가. 네. 그래서 이 별사탕 님이 음. 걱정하시는 부분에 본인 사진을 기억해 보시면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음. 같고요. 이걸 도식화한 그림이 이런 거예요. 혹이 아. 암의 위치가 이렇게 뚱 떨어져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합시다. 지켜보자. 전문가들이요. 이제 그 얘기죠. 자, 갑상선이 있는데 요렇게 표면 앞쪽으로 근육층이나 요쪽으로 가까이 있는 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음. 근데 경험이 많은 외과 의사들은 보통 이건 지켜봅니다. 음. 자, 아래쪽에 빨갛게 표시한 거는 이거 위험합니다. 그 얘기예요. 위험하다. 뒤쪽 벽에 다 있잖아요. 뒤쪽에 네. 있는 근막은 목을 움직이는 근육층이거든요. 바로 밑에 이 늑막, 그러니까 횡격막을 움직이는 신경, 횡격막 신경, 또 요 가까이에는 목소리 내는 신경, 되도리우드 신경, 그런 신경이 있는 자리라서 특히 왼쪽 그림은 더 안 좋죠. 네. 기관지랑 식도 경계면에 닿아 있어요. 경계면을 TE 그루브라고 부르는데 트라키오 에소파지알 그루브라고 부르는 이유는 식도랑 기관지 경계면이에요. 저 홈을 따라서 요렇게 가느다란 전선가닥처럼 성대까지 쭉 연결되는 신경이 성대를 움직이는 주신경인 되도리후두 신경이에요. 그 신경에 음. 닿았을 거거든요, 이거 지금. 네. 그러면 이 환자는 암이 작은데도 성대 마비가 와서 물 먹을 때 살에 들고 목소리가 쉬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 아. 증상이 생겨버릴 수 있는 거죠. 가끔 네네네. 이비인후과에서 목소리가 너무 물 먹을 때 살에 들어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들렀더니 동네 의원에서 후두 내시경을 봤는데 한쪽 성대가 마비가 왔대요. 아. 그래 가지고 병원에 왔더니 초음파를 보자고 했겠죠, 당연히 그쪽 음. 선생님이. 암이 발견된 거죠. 암이 음. 이미 신경을 침면해서 한쪽 성대 기능이 상실된 경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암이라도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음. 깨끗하게 띄기도 어려워요. 아.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기관지에 붙어 자라고 붙어 있잖아요. 있는데요? 네네. 보통은 초음파는 요 안에 공기가 차 있는 부분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CT를 다시 찍어 봐야 되는 소견인데 아. 이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기관지 음. 내강으로 뚫고 들어가는 경우에 기관지 일부를 같이 잘라 줘야 돼요. 그래서 음. 이렇게 자라는 혹들은 절대 간과하지 말고 수술을 권하게 돼요. 작아도 갑상선을 전절제해야 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작아도 위치에 따라서 전문가, 수술을 많이 해 본 이제 갑상선 전문의가 외과 의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요런 부분이 아직도 누구는 수술하자고 그러고 누구는 지켜보자고 하는 자리들을 또 표시해 주고 있어요. 논쟁이 있는 자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봐도 되는데 좀 컨트로버셜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관지랑 닿은 듯하지만 이렇게 끝에만 살짝 닿은 것처럼 보인다. 음. 경계가 살짝 살아서 보인다. 닿은 것 같지만 음. 예각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 수술 안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 이거는 환자의 상태, 나이, 상담 결과에 따라서 환자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이런 부분도 보고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지도 보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수술할지 말지를 그야말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상담해서 결정해야 되겠죠. 어. 요런 경우는 저희 같으면 이제 설득을 해요. 지켜보자. 괜히 "지금 긁어부시라고 하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죠."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전문가들이 이걸 참고하겠지만 결국은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되죠, 임상에서는. 음. 진료건강이라는 거는 1 년에 100개 미만으로 수술하는 그러니까 이거 갑상선만 수술하지 않는 의사들이 네. 갑상선을 수술할 때
섣부르게 잘못된 판단으로 환자한테 불이익을 줄까 봐 만든 음. 권고안이 진료 권고안이에요. 음. 미국 갑상선학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 1 년에 100개 이상 갑상선 수술을 할 수 있는 갑상선 전문 의사라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아. 미국 전역에 3 억이 넘는 인구를 커버하는데 아.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단한 유수한 병원들 아니면 음. 1 년에 100개 이상 갑상선 수술하는 전문 의사가 없어요. 음. 별로 없어요. 없다기보다. 그래서 많은 경우 수준이 한참 떨어지고 이런저런 수술을 하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사들이 갑상선 수술을 해요. 아. 캐나다, 미국 이런 데는요. 환경이 다르군요. 예. 그래서 갑상선 수술했는데 뭐 감쪽같이 하고 뭐 미용적으로 하고 음. 이러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대한민국, 없다. 일본 정도예요. 물론 이제 아시아권에서 많이 좀 따라와서 저희들한테 네네. 배우기도 하고 해서 내시경 로봇 수술하는 뭐 싱가포르나 태국이라든지 중국도 많이 배웠고요. 지금 약간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졌지만 이제 교류가 왕성할 때는 활발할 때는 중국에서도 많이 배웠고 일본도 거꾸로 배워서 다시 역수입해서 가져갔고 음. 그래서 그렇게 외과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케이스를 모아서 하는 음. 그런 몇몇 나라 대부분 또 보면 아시아권 나라들이죠. 음.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과 의사들이 주로 엔도크리놀로지스트라고 부르는 네네. 내분비 내과 의사들이 환자를 케어해 주는 주도권을 가지고 누구와 어떤 외과 의사한테 맡길지를 고민하는 게 현재 지구촌의 현실인 거죠.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사고를 안 치고 할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내가 디렉션을 줘야 되겠다. "저 선생님 그 반만 뛰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의사한테 아예 그냥 외과 의사한테 디렉션을 주면 자기가 좀 안심이 되잖아요. "너 딴짓하면 다시는 환자 안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환자 끊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과 선생님이 주도권을 잡고 하라는 걸 하겠죠. 그러려고 만든 게 미국 진료 권고안이에요. 그 대한갑상선학회 권고안은 그거랑은 좀 다르죠. 상당히 많은 부분 외과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저희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실제로 진료 환경에서 어떻게 수술하는 게 좋을지 어떤 건 지켜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 갑상선학회보다 훨씬 구체적인 안을 저희는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들을수록 사실은 저 사진을 봐야 돼요. 별사탕님은 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쪼끔 제 의견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별사탕님이 참고하시면 네, 되겠어요. 조금 추가 채팅을 주시긴 하셨는데 비그림 오른 노란색 위쪽 동그란 부분과 비슷하다고. 비그림의 그림에서 위쪽 노란색 요 부분이요? 기관지랑 가깝다고 했으니까 요 그런 것 부분이네요. 같아요. 네, 요렇게 살짝 떨어져 있으면 좀 더 지켜보셔도 돼요. 음. 그래서 이거는 별사탕님과 집도의 선생님의 라뽀의 문제 믿음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외래 보고 환자분들 상담 드릴 때 "알아서 하세요."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 알아서 해 주길 바라고 오신 분한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바통을 넘기면 괴롭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든지 방향을 정해서 또는 그 대답을 유도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교수님 보시기에 제 의견 말고 교수님 보시기에 어때요? 이거 선생님이시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요? 하겠어요? 선생님은 이거 어떻게 하시고 싶어요? 좀 더 네네. 둬도 괜찮을까요? 그냥 저한테 결정하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한 번 더 좀 대화를 한번 유도해 구체적으로. 보시면 네. 네.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에서 형성이 잘 안 돼서 실망하시거나 답답해 하시면서 병원을 옮기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내분비외과 의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네. 조금 더 이야기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란한개 님께서 설명 자세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댓글도 주셨고 말하는 대로 님께서도 너무 감사하게 청취 중입니다. 이런 또 응원의 댓글 오영돈 님께서도 응원의 댓글 주셔서 아유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질문을 참 많이 주셔서 또 이제 진단 받으신 분들 질문 위주로 먼저 받아보고 또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정 님께서는요. 조금 나이가 굉장히 젊으시네요. 24세 남성분이신데 여포성 종양으로 크기는 3.4입니다. 로봇 수술이 예약되어져 있는데 조금 의견을 듣고 예. 싶으신가 봐요. 제 환자분들 중에도 있고 그런데요. 여포성 종양 이게 여표가 아니라 여포거든요. 여포성 종양의 특징을 좀 설명드려야 돼요. 여포성 종양은요.
수술해야 되는 병이에요. 결론부터 음. 말씀드리면. 암인가요, 혹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여포성 종양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현 시점에서 암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어요. 아, 아까 수술해야만 알아야 되는 예. 그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설명이 좀 부족한 경우에 어떤 오해들을 하셨냐면요. "아니 진단이 궁금해서 진단하려고 날 수술하겠다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음. 수술해 봐야 진단을 알지. 한마디만 한 거예요. 음. 보통 말씀이 짧으신 교수님들 많았잖아요. 제 스승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셨던 것 음. 같아요. 환자들한테 자세한 설명 안 음. 하시고 "그거 수술해야 돼."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날짜 잡아 밖에 나가서." 네. 이러고 예 "여포성 종양은 뭐야? 아 암일 수도 있어." 음. 몰라. 그럼 이제 그건 알 수 환자는 없어. "아니 네. 암일 수도 있는데 수술하라고요? 확실하지는 않은 거예요?" 음. "아니 하라면 하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암이 확실해도 수술할까 말까인데 내가 지금 나이도 음. 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포성 종양은요. 세포 모양을 봤을 때나 혹의 형상을 봐 가지고는 현 시점에서 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즉 그렇군요. 조직 검사를 하면 암 조직이라고 따로 모양이 특징적인 게 나와야 될 거 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갑상 제일 흔한 게 갑상선 유도암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갑상선 유도암. 세포를 보면요. 커피콩처럼 생겼어요. 아. 세포막이 우글쭈글해져 가지고요. 자른 단면을 보면 네네네. 커피빈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세포들을 보면 '아이고 이거 갑상선 유도암이네.' 이렇게 알 수 음. 있어요. 네. 조직 검사를 하면 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 유두처럼 이렇게 음. 요렇게 줄을 서 있어 또. 딱 보면 '아이고 유도암이네.' 진단이 바로 돼요. 정상세포랑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음. 있죠. 중간이라는 게 별로 없는 아. 거예요. 근데 여포성 종양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가 대장 내시경 볼 때 용종이 있어요. 네. 띄었어요. 그거 왜 띄었어요? 뭐 암 뭐 될 암이 수도 될 수도 있고 예. 검사를 해야 되고. 네. 만약에 조직 검사 결과를 보셔야죠. 음. 그게 선암이라고 하는 대장암일 수 있는데 네네. 그렇게 선종이다가 선암으로 가는 어떤 쭉 연결선상에 있다고 음. 말씀드리잖아요. 스펙트럼 상에 있기 때문에 네네. 있으면 띄는 게 안전해요. 음. 암 되면 무서우니까요. 네네. 어 여포암이 그런 암이에요. 아. 연장선상에 있어서 모양은 늘 똑같아 보여요. 음. 근데 오래 나대면 어느 순간 암으로 활동하는데 그 순간이라는 걸 아무도 예측을 못 하고 음. 모양은 그대로면서 얘는 이제 원격 전이를 잘 가요 이제. 아. 쪼끔 안 폐라든지 예. 좋군요, 예 성질이. 뼈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데로 잘 가요. 음.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도 양성이라고 진단까지 심지어 받았는데 어느 날 허리가 아파 가지고 조직 검사를 뼈를 이제 정형외과를 가서 한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뼈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럼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은 알죠 이거를. 음. 이거 암 같은 건 전이된 양상이지 다치고 이런 게 아닌데.' 아. 그래서 조직 생검을 해 봤더니 갑상선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환자는 청천벽력이죠. 허리 아파서 병원 가서 했는데 갑자기 조직 생검을 하자고 그러더니 갑상선암이래. 나 옛날에 갑상선 수술 받았는데 암 아니라고 그랬는데 암이었던 거예요. 아. 여포선종이 사실은 여포암이었던 거죠. 진단이 음. 어려우니까 확정 진단도 틀렸던 거예요. 뭐 그렇군요. 수술하고 보통 그러면 15 년, 20년 뒤에 일해요 또. 그 옛날에 수술했던 병원이 있는지 그 교수님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먼 훗날 어느 날 그런 일을 당해요. 음. 여포암은 그런 무서운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게 되기 전에 뛰자고 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결론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 여포성 종양은 암이 됐을 때 위험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는 걸 권해요. 음. 그리고 대부분 경우에 여포암까지도 비교적 초기에는 한쪽 갑상선만 띈 걸로 치료가 끝나요. 아.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지 음. '아니 뭐 난 안 궁금한데 확진이나 해 보려고 날 수술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실 문제는 그렇죠. 아니네요. 또 한 가지 크기가 3.4 센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크기가 3.4 센티면 작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20 에서 많게는 30% 정도는 이미 암이에요. 그 10 아. 명 수술해 드리면 그중에 2-3 명은 암인 거거든요. 적은 아. 확률이 아닌 거죠. 그러기 그러네요. 때문에 무슨 여러 가지 인자보다 여포성 종양은 잠재적인 위험이 있어. 그러니까 음. 진단됐으니까 띄면 되고 음. 내 경우는 심지어 종양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니야. 이렇게 음.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네. 일단 예약되어 있는 수술을 잘 받으셔야죠. 받으시는 게 요거 수술 젊은 분이니까 남자분이라도 모계흉 안 내고 이렇게 아. 수술하시게 한 거는 상담해 주신 그 외과 선생님이 판단을 잘 해 주신 것 같네요. 네. 얼른 좀 수술 잘
되셔서 네네네. 회복하시기를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PP01P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갑상선 유두암 종류 중에서 미만성" 아까 쪼끔 뭐 안 좋다고 뭐 음. 먼저 말씀하신 것 아니 같아요. 그거랑은 다른 아 거예요. 다른 네. 건가요? 저거는 갑상선 유두암의 서브타입 말 그대로 A형. 아 기본적으로는 갑상선 유두암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네. 조금 다른 변이를 통해서 조금 더 예후가 나쁜 쪽으로 좀 음. 변해 있는 타입인데 예 재발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쪼끔 뭐 진단을 받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재발을 막기 위해서 혹시 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 방법은 재발. 뭐가 수술을 있는지. 받으셨나 보네요. 재발 막기 위해서 노력 말씀하신 것 음. 같은데. 네. 뭐 수술 후에도 뭐 이런 식으로 저거를 말씀하셨네요. 이제 그 디퓨즈 스클레로징 타입이라고 불러요. 그 음. 베리언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약자로 뭐 DSV 이렇게 부르는데요. 미만성 경화 A형 갑상선 유두암은 갑상선 유두암 중에서 예후가 조금 나쁜 타입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 재발도 잘하고 주변으로 전이도 좀 잘 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뭐 상대적으로 원격 전이 확률도 약간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음. 있고요. 물론 이제 다른 정말 예후가 나쁜 진짜 뭐 예를 들면 유방암이라든지 위암, 뭐 대장암 이런 거랑 비교해서 그거만큼 위험하다는 건 음.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예후가 좋다고 하고 "아 난 이걸로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어."라고 말할 수 음. 있는 갑상선 일반적인 소위 말하는 음. 클래식 타입의 갑상선 유도암보다는 재발도 좀 음. 잘하고 주변에 잘 번져서 또 수술해야 될 위험도 있고 그래요. 네 반절제 수술 받으셨대요. 음. 네. 이제 그때부터는 수술한 집도 선생님이 고민할 거예요. 음. 저희 같으면 이제 물론 많은 병원이 그렇지만 갑상선 센터 내에서 내과, 해부학과, 뭐 병리과, 영상학과 음. 많은 팀이 모여서 계속 정례적으로 이런 케이스를 음. 어떻게 치료하는 게 최선일지 논의를 하거든요. 음. 저런 건 이제 저희들도 흔히들 논의거리예요. 아 음. 이게 환자분이 젊거나 그래서 뭐 암이 작거나 그래서 뭐 당연히 한쪽만 뛰면 충분하니까 음. 뛰었는데 뛰고 나니까 타입이 저렇게 나온 거예요. 아. 아 자 그러면 이거 재발률도 좀 최대한 낮춰야 될 것 음. 같고 이거 여기저기 자라나오고 나서 수술하면 일이 커질 것 같은데 음. 그러면 그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남은 갑상선을 또 띄고 음. 그다음에 방사성 동요원소 131번 요드 소위 동요원소 치료 또는 옥소 치료라고 부르는 그 내분비 내과에서 진행하는 치료를 먹는 건데 네. 그 치료를 어 하고 그렇게 할 거냐 좀 선행적으로 할 아니면 것이냐. 이제 병리 리포트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위험도를 좀 세분해서 '이 환자를 꼭 해야 될까?' 환자 음. 나이, 성별, 그 병리과 리포트에 음. 아주 그냥 꼼꼼하게 읽어 봐 음. 가지고 이게 정말 위험한 정도의 디퓨즈 스클레로징 베리언트냐 아니면 일부만 그런 타입이고 음. 또 사이즈도 작고 잘 국한돼 있는 게 음. 맞냐. 림프절 전이는 몇 개였냐. 이런 걸 꼼꼼히 아. 따져서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음. 지켜볼까? 아니면 수술을 더 하고 동요원소 치료를 할까? 음. 그러니까 아마 수술한 선생님은 상당한 고민을 하셨을 아. 걸로 보이고요. 환자 본인 입장에서 내가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정말 이제 어려운 질문이 되겠죠. 음. 갑상선암이 쉽게 걸리는 경우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음. 왜냐하면 일반적인 발암 물질의 반복적 노출에 의해서 걸릴 거기 때문에 유전성도 별로 없고 예후도 좋은 병이고 음. 가족력 같은 것도 드물고요. 음.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알려진 발암 물질이 연계성이 있는 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아. 특정 화학 물질에 오래 노출되면 갑상선암에 걸려 이런 게 없어요. 유일하게 인과관계가 잘 입증된 게 방사능이에요. 음. 그 아주 초고용량의 방사능, 치료 음. 목적의 방사능. 예를 음. 들면 두경부암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고용량의 방사선 치료를 음. 받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갑상선 이런 데 이렇게 차폐하고 음. 하거든요. 잘 가리고 해요. 그래도 이제 걸려요. 아. 그럼 이제 갑상선암이 그로부터 몇 년, 10년 이렇게 뒤에 갑상선암이 생겨요. 그런 인과관계는 잘 알려져 있어요. 특정 음.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그것이 어 음. 갑상선암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는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 음. 원인을 모르는데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네. 다행히 걸리면 별로 안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음. 그래서 쪼끔 뭐 대답이 안 되긴 했는데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냐면 어 평소에
뭘 먹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시는 가장 확실한 대답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것과 음. 정확히 일치한다. 아. 야채를 많이 드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을 하고 운동을 잠을 하고. 잘 그렇죠, 주무시고 그렇죠. 그리고 뭐 처방받은 호르몬 용량을 잘 맞춰서 드시고, 뭐 비타민 D 같은 걸 제가 많이 권해 드리긴 하는데, 예를 아 들면 네네. 비타민 D가 결핍인 경우가 많으니까 쪼끔 음. 드시라는 거를 권한다든지, 아니면 용량이 높은 걸 처방해 드린다든지 음. 하면서 그 정도의 관리 정도가 내가 건강하게 음.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노력과 그냥 일치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아마 PP원 음. 님한테는 정확한 대답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재발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의료진이 하는 게 우선이고, 음. 추가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고, 결론이 났을 때는 이제 의료진을 음. 믿고 이제 생활해 나가실 때는 일반적인 방법, 일반론으로 접근해서 '아 내가 건강하게 활력을 음. 갖고 내 생활을 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정확히 그냥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과 일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비타민 D가 결핍되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주셔서 네네. 혹시 그러면은 처방하실 때 한 어느 정도 드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아, 원량이 비타민 D에 있을까요? 대해서는 사실 많은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음.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국립암센터 명 음.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뭔가 오해라든지 오해와 진실 이런 부분을 많은 음. 그런 이제 자료들을 쉽게 유튜브에서 접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어 이제 여러 가지 논문에 반론을 제기할 만한, 이쪽에 비타민들을 많이 먹어라는 논문, 한편에서는 쓸데없다는 논문, 음. 그거를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보자면 어 제가 결론을 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음. 권고해 드리기로는 우선 피 검사했을 때 30 이라는 수치 기준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네. 혈중 비타민 D 레벨을 재봤더니 30 보다 높은 게 정상이라고 나오니까, 음. 30 보다 낮으면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많은 거예요. 그 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베이트가 있는 거죠. 30 까지 유지할 필요 없다, 음. 일반적으로. 그걸 정한 것도 상당히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했다, 가이드라인을. 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타민 D만 또 연구하는 분들은 혈중 농도가 40, 50 이렇게 높게 유지된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뼈 건강뿐 아니라 음. 그 비타민 D랑 관련된 면역이라든지 이런 지표가 음. 개선된 걸 보여줄 좋았다. 수 있었기 네네. 때문에, 그런 부분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네. 그냥 뼈 건강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가 칼슘 대사에도 관여하지만은 면역에도 관여하기 네네. 때문에, 우리 몸에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나 암으로부터 우리 몸을 음. 방어하는 면역 음. 체계의 활성화에 비타민 D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하는 일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보충해서 나쁠 건 없겠다.'라고 생각을 음. 해서 보통 그 정도의 막 혈중 농도 40, 50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음. 실제로 제가 처방해서 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추적 관찰해 네. 보면, 하루에 그 인터내셔널 유니트 IU라고 써 있는 단위로 네. 2,000 단위 이상 꼬박꼬박 드셔야 그 정도 나와요, 대부분. 매일매일 2,000 IU 정도. 네네. 근데 비타민 D는 D3라고 써 있고, 읽어 보면 콜레칼시페롤이라고 써 있거든요. 음. 그건 비타민 D 전구체예요. 음. 간에서 저장하거든요. 한 번에 많이 드셔도 문제는 없어요. 음.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고 가끔 먹어도 음. 되는데, 대신에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하루 평균 2,000 정도 되면은 상당히 충분한 양을 먹어 주는 음. 것이다.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간에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고 음. 걱정하시려면 주사만 안 맞으시면 돼요. 아. 근육주사를 맞으시면, 제가 알기로는 심평원 자료를 보면 30만 유니트 정도, 그러니까 초고용량의 음. 근육주사를 지금 개원가에서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그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내분비학을 하는 주류 학회에서는 음. '주사까지는 좀 과하다. 음. 오히려 부작용 위험이 좀 한 있고, 번에 너무 고용량을 맞다 초고용량을 보니까. 주사로 뭐 네네. 석 달에 한 번 맞아라.' 이거는 그건 좀 과하니까, 음. 용량이 좀 높은 거를 가끔 먹는 거 정도까지만 음. 하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 이제 음. 의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음. 인제 개인적으로 제 환자들한테는 주사는 맞지 마시라고 권해요. 네. 너무 이제 네네. 한꺼번에 높은 그렇죠. 네. '그 용량이 정도가 오히려 부담이 될 필요하다.' 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있으니까. 돼요. 네. 드시는 걸로
네. 이제 좀 유지를 하고 약간 낮으시는 분들은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또 답변을 너무 잘 주셔 가지고 제가 아주 귀 기울여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로즈님께서도 아들이 갑상선 결절이 있어서 교수님 말씀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 주시고 계신데요. 또 수질암 네네네. 어떤 케이스일까요? 조명숙님 질문 한번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2010년 수질암으로 우측 수술 후 왼쪽에 전이가 많다고 우측도 해야 된다고 그런 설명을 들으셨고, 근데 또 이제 두고 관찰하자는 의견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수술 2개월 후 우측 수술 제거를 했는데 우측에서는 암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6년 후에는 임의로 병원을 따로 방문하시진 않고 이제 아무래도 가까운 병원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초음파 호르몬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조명숙 님은 어 지금 저거 써 놓으신 거 보면은 2010년에 갑상선 수질암으로 오른쪽을 수술했는데 왼쪽에 전이가 있다. 그럼 왼쪽도 해야 된다고 음 했을 건데. 그러게요. 자, 그리고 왼쪽.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나왔으면요. 저거는 아마 림프절 전이가 많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아. 오른쪽을 수술할 때 수질암은 림프절 전이를 광범위하게 잘 가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림프절을 다 떼어야 돼요. 그래서 떼어냈는데 최종 병리 결과에서 림프절이 여러 개 전이가 있다고 나오는 경우가 매우 일반적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 내은빈 내과 선생님은 수술마저 더 하고 오세요. 음. 수질암은 무서워질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다 띄고 좀 보는 게 좋아요. 이랬을 거고요. 외과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 암이 아마 작았을 거예요. 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조명숙 님이 그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몇 센치짜리 음. 암이었는지. 무슨 암인지 진단이 헷갈려 가지고 암은 암인데 뭐 심지어는 갑상선 유도암 의심으로 수술받는 경우에 최종 병리가 갑상선 수질암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진단이 조금 까다로워요, 수질암이. 네네. 그래서 수술하고 다 하고 났어요. 그 일반적인 작은 갑상선암이니까 반만 뗐겠죠. 그 림프절 몇 개 보이니까 포함해서 뗐을 거예요.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잘 뗐죠, 이제. 음. 이분은 이제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으실 거야.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네. 근데 최종 병리를 딱 보니까 "어이구 이게 뭐야." 이랬을 거거든요. 음. "수질암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수질암의 치료 원칙은 갑상선을 다 띄는 게 치료 원칙이에요. 음. 그러면 원칙에 입각해서 내과 교수님은 "아 나 그럼 다 안 띄면 못 보지. 이게 지금 제대로 추적 관찰이 안 되는데 다 띄고 오셔야죠." 이랬을 거고, 외과 선생님은 "아 이건 모르고 띈 거고 우연히 한 건데 한쪽 띈 거랑 다 띈 거랑 환자 삶의 질이 다른데 아. 작아서 괜찮을 것 같으면 좀 보자고."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내과, 외과, 병리과, 해외학과만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많은 병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병원만 막 대단히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서울대병원 어느 무슨 빅5 병원뿐 아니라 많은 대학병원에서 센터에서 그런 회의들을 하신다고요, 다. 저도 이제 격주로 다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해서 환자한테 이제 안내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근데 걱정되는 부분은 조명숙 님은 뭐 이래라 저래라 외과 교수는 이러시고 내과에서는 이러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관찰은 안 하고 지방의원에서 보신다고 하는데 초음파랑 호르몬 검사라는 건 칼시토닌 검사를 하셨을 거거든요. 칼시토닌 검사가 아주 예민한 검사예요. 칼시토닌을 생산하기 때문에 네. 수술이 잘 돼 있으면 칼시토닌 레벨이 잘 안 변해요. 반이 남았으니 아예 안 나오지는 않겠지만 네네. 뭐 작은 일정한 수치로 일정하게 나올 거예요. 저 음. 수치가 정상보다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갑상선 수질암이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 검사를 했는데 지방의원 선생님이 그걸 알고 보시면서 초음파도 별거 없고 칼시토닌 레벨 수치도 또 비슷해요. 별로 안 올라요. 그러면 조명숙 님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수질암이 작은 수질암은요. 작다는 건 이제 2 센티 미만이고 더 작게는 1 센티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우연히 발견된 경우죠. 네. 그렇게 작은 갑상선 수질암은 갑상선 유도암과 예후가 별 차이가 안 나요.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네. 그래서 수질암이 쪼끔 가속에 붙으면 예를 들면 1 센티가 넘고 주변에 림프절이 이미 전이가 많이 된 걸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쪼금 빠른 속도로 자랄 수도 있고 뭐 간, 폐, 뼈 이런 식으로 원격 전이도 갈 수 있고 사망률이 좀 나오는, 그러니까 소위 예후가 좀 안 좋은 병이에요. 네. 그래서 호르몬 검사를 하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보신다고 그러면 안심인데 음.
그게 간과되고 있으면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다행이긴 한데 다시 대학병원급에 가셔 가지고 검사를 꼼꼼하게 다시 받아 보시고 1-2 년에 한 번은 꼭 아.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개원가에서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병이 아니라고 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개원가 선생님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시거든요. 네. 저게 원격 전이를 할 수 있는 병인데 놓치면요. 아. 너무 그 자책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네. 그냥 큰 병원 가시라고 그럴 걸. 그냥 편하다고 음. 그러시니까 보다가 진단 늦어지고 원격 전이 발견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원망과 그쵸. 그리고 또 의사 본인의 자책과 이게 심할 거 아니에요. 음. 의사 자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조명수님 본인 건강상 네. 그거는 쪼끔 걱정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만한 병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작게 떼어서 다행히 좋은 축이고 아직까지 별일 없었으면 다행인 거고 그것도 음. 벌써 14 년이나 음. 지나신 거니까 별일 안 생기실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음. 가끔 보실 때는 좀 큰 병원에서 꼼꼼하게 음. 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쪼끔 큰 병원 한번 가 보시기를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수술 참고해 받으신 병원 보시면 가시는 게 사실 정답이죠. 아 그렇군요. 네네네. 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행복님께서요. "교수님 갑상선 낭종이 갑상선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저하로 약을 먹고 음. 있는데 네 1년 만에 검사를 하니까 이제 낭종, 물혹이 생겼다고 하셔서요." 네네. 아주 흔한 상황이에요 지금. 음. 정말 이 일반 우리 건강검진 받는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저런 일을 겪는 분들이 안 겪는 분보다 많을 수도 아주 있어요. 흔한 아주 흔해요. 케이스다. 네네. 자 우선 갑상선 기능 저하로 약을 드시고 있다고 했어요. 그건 갑상선 호르몬 레보타이록신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네. 합성된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야 되는 정도의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제일 중요한 원인은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이에요. 음. 근데 자가 면역성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류마티스성 질환이 다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루푸스라든지 네. 뭐 베체트 음. 병이라든지 베체트 병 걸리면 눈도 공격하고 그래서 음. 시력을 잃게 되고 루푸스 같으면 전신을 공격하기 음. 때문에 피부 질환뿐 아니라 장도 뭐 음. 굉장히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네네. 치료를 뭐로 하느냐. 음. 면역을 억제해야죠. 네. 면역이 이상한 거니까.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요. 음. 다른 암 같은 거에 잘 걸리겠죠. 면역을 네. 억제해 버렸으니까 병도 음. 잘 걸리고. 음. 목숨 걸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루푸스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깐요. 음. 근데요. 갑상선을 공격하는 갑상선 자가 항체는 갑상선만 공격해요. 내 아. 몸의 다른 부위를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제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됐으니까 호르몬 먹으면 끝인 거죠.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상선이 울퉁불퉁하고 염증이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음. 가장 흔한 질문이에요 넘버 원. 아무 일도 안 하면 돼요. 피 아 네. 검사하다가 기능이 좀 떨어지면 호르몬을 좀 먹으면 돼요. 아. 갑상선 호르몬이 얼마나 많은 인류를 음. 살렸는지 몰라요.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해서 음. 인류가 네. 약 형태로 먹을 수 있게 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예요. 음. 연도로는 미국에서 양산되기 시작했을 게 아마 제가 알기로 1947 년부터고요. 음.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50 년대에도 갑상선 호르몬 구할 수 없었을 거 음. 아니에요. 일본은 구했겠죠. 어찌 됐든 선진국도 구하기 어려운 거였고 따라서 갑상선 수술을 받은 대부분의 환자는 심각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다가 그걸로 죽었어요. 아. 그래서 갑상선 수술을 환자가 사람이 죽지 않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갑상선을 띄는 수술법을 개발해서 그걸로 노벨의학상을 유일하게 외과 의사로서 노벨상을 받은 닥터 코흐라는 분이 와. 있는데 네. 그분한테 배워서 오늘날 미국의 갑상선 의학이 있는 거거든요. 그 아. 스위스 의사한테 배워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음악에 바흐나 핸델이 있는 것처럼 외과 영역에는 테오도르 빌로스라는 분이랑 코흐라는 분이 있어요.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죠. 아. 스타일도 두 분이 많이 다른데 어쨌든 닥터 코흐가 말년에 어떤 후회를 하셨냐 하면 음. "수술을 완벽하게 잘했는데 사람은 죽어. 아. 보람도 없네. 내가 음. 평생을 바쳐서 피도 안 흘리고 음. 환자가 죽지 않게 수술해 놨더니 그 환자가 몇 달은 나한테 와서 인사하고 하더니 몇 달 음. 뒤에 인사 하나 안 와서 보니까 다 죽은 거예요. 음. 갑상선이 없으면 기능 저하가 되는데 음. 방법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야 음.
갑상선 수술을 하고 사람이 죽지 않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의 갑상선염은 무서운 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은 합성된 갑상선 호르몬을 드실 수 있어서거든요. 어. 그냥 매일 아침 그거만 드시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야. 근데 이제 염증이라고 했잖아요. 네. 간도 염증 생기면 울퉁불퉁해지고 네. 우리 몸 기관이라는 건 그 염증에 대한 반응으로 섬유화도 되고 석회질도 음. 생기고 하면서 뭔가 울퉁불퉁하게 변해가요. 음. 그거를 초음파로 보니까 울퉁불퉁하죠. 이게 뭐 헤테로지니어스 에코제네시티 이렇게 써 있어요. 뭐냐? 그냥 울퉁불퉁해요라는 뜻이에요. 음. 그중엔 물혹도 생기고요. 여러분이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물 혹은 혹이 아닌 거예요. 음. 낭종은 틀린 표현이에요. 물집이죠. 세포 네. 입장에서는 호수가 생긴 거예요. 아. 갑상선이라는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갑상선은요, 세포가 동글동글하게 공처럼 모여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우리 머리에 머리털 이렇게 뽑아 보면 이렇게 목은 달려 있죠. 네. 그거 영어로 헤어 폴리클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목은 목은. 세포가 요렇게 주머니처럼 모여서 열심히 헤어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 가지고 우리가 머리털이 탁 생기잖아요. 네네. 갑상선 세포는요, 동그랗게 모여 가지고 공처럼 모여서 교획질이라고 콜로이드라고 부르는 점액을 막 생산을 해요. 공 안에다가. 네. 그 물공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호르몬을 만들어 쓰면 배송 트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단백질이 사이로글로불린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 배송 트럭에다가 만든 호르몬을 실어 갖고 보내고 저장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운데 원래 물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모여 사는 아이들이라서 폴리큘이라고 불러요. 폴리큘라 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큘라 셀 오리진이라고 부르는 갑상선 세포를 왜 폴리큘라 셀이라고 부르냐 하면 모여 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고 막 주변에 항체가 와서 공격도 하고 이래 가지고 망가지니까 몇 놈이 죽으면 뚝이 터지겠죠. 네. 그럼 물이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정확히 물은 아니고 교획질이라는 거지만 액체 부분이죠. 그게 터지면 점점점 연못이 됐다가 호수가 되겠죠. 초음파로 보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대한 호수가 나타난 거죠. 원래 세포 단위니까 안 보이다가.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게 흔히 알고 낭종이라고 있는 부르시는 거예요. 시스트예요. 아. 자, 시스틱 메스가 아니고요. 그냥 시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해서 환자들은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그냥 낭종 아니고요. 낭이에요, 낭. 우리 아. 콩팥에도 생기고 간에도 생기는 바로 그 물, 그냥 물집. 물집은 살다 보면 어디든지 생겨요. 저도 있어요. 콩팥에도 있고 다 있는데, 자, 그거는 병이 아니다. 원래 갑상선은 나이 들면 그렇게 호수가 생긴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작을 때는 깜깜하게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다. 얘가 지금 암인지 그냥 물인지를 모르는 거죠. 2-3mm 밖에 안 되는 걸 보는 것도 신기할 뿐더러 해상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걸 또 봐요. 너무 초음파가 좋아져 가지고 그걸 또 찾아요. 그리고 보면서 이게 물집일지 혹일지 모르겠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컸는데 물혹이 나중에 보니까 물집이 아니었네. 이게 세포 부분이 있고 딱딱한 거였어. 어두워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막 석회화도 생겨. 그러면 이제 아까 본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게 6mm, 7mm, 8mm, 1cm까지 크고 예를 들면 위치가 너무 기관지나 식도랑 가깝고 그러면 이제 암인가? 그래서 검사를 해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기적으로 보는 부분이면 충분한 거고 낭종이 있다. 그리고 갑상선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가 아니라 처음에는 구별이 너무 작아서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자잘한 물집은 갑상선염이 있으면 당연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1년에 한 번 초음파를 볼 필요까지도 보통은 없다. 2년에 한 번 봐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도 뭐 동네 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봐준다. 그러면 뭐 좋아요. 네. 그렇지만 행복님한테 이제 뭐 필명도 행복이신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행입니다. 그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정기적으로 보는 부분을 믿고 맡기시고요. 초음파 검사는 주관적인 검사예요. 손으로 이렇게 들고 하는 검사잖아요. MRI나 CT 같은 검사가 아니고 네. 검사자의 손을 타요. 그러니까 병원을 막 바꿔대시면 안 좋아요. 한 검사자가 자기가 예전에 봤던 검사를 기억해서 봐서 연속성이 있어야지 그게 추적 관찰의 의미가 있지. 나 직장에서 해주는 검진이 있어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해주는데 물어보니까 그때마다 계약된 병원이 달라요. 직장에서 회사니까. 가라는 데가 공짜로 해주니까 가는 거죠. 그렇죠. 나 네. 특히 이제 여성 환자분들, 나 유방도 봐주고 하는데 봐주는 선생님이 보는 김에 훑어서 본다고 위도 봐주고 그랬는데 매번 보면은 병원이 바뀌어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초음파 추적 관찰을 가끔 하면 될 정도의 상태고 행복님은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병원을 여기저기 바꾸지 마시고 좀 신뢰가 잘 봐주시는 꾸준하게. 원장님이 계시면은 같이 그냥 바꾸지 말고 보시길 권해드려요. 네. 꾸준하게 좀 보시기를 말씀을 좀 네네. 가끔. 주셨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물집 같은 거라고 하니까 크게 네네. 걱정은 안 그렇죠. 하셔도 네네.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보겠습니다. 신지님께서요. 네. 또 수술하시고 6 년이 지났는데요. 혹시 그 네. 살이 좀 찐 것도 연관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혹시 이거는 뭐 이제 크게 빼려면 어떻게 할까를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상태에서 빼려면 어떻게 해야 아. 할까요? 빼는 게 좀 혹시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이건 크게 아. 상관은 없나요? 그거는 이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 네. 신지님 같은 환자분들이 특히나 이제 이 갑상선 포럼 같은 그런 카페에 들어가서 환자분들이 말씀 나누시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많은 분들이 갑상선 수술 끝나고 살이 막 쪘어요. 음. 호르몬을 먹어서 그런가 봐요. 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네. 자, 호르몬을 먹었는데 살이 찌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어요. 네. 그건 스테로이드예요. 아. 예.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스테로이드는 원래 스트레스 호르몬이니까 부신에서 생산하고 콩팥 위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부신에서 만드는데 부신 피질 호르몬이고 내재성으로 원래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우리가 몸에서 만들어 코티솔을 만드는데 그 호르몬은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게 하려고 만들어지는 일시적으로 잠깐만 나와야 되는 호르몬이에요. 계속 나오면 안 돼요. 네네.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흥분하고 네. 혈압이 높아지고 네. 동공은 확대돼야 되고 싸워야 막 되니까요. 각성 내가 상태가 싸울 건지 되죠. 도망갈 건지 그렇죠. 결정해야 싸워야죠. 되잖아요. 네. 잠깐이라도. 네. 그런 상황에 잠깐 나와야 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순간적으로 머슬 파워를 내려면 당도 높아야 돼요. 그럼 혈당 높아져요. 근데 이거를 혈당 높아지고 혈압 높아지고 흥분 상태가 된 거를 계속 지속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이 저장 모드가 돼요. 그럼 이제 여기저기 지방을 쌓아요. 목 뒤에도 이만큼 쌓고요. 내장 지방도 잔뜩 쌓고요. 체간만 뚱뚱해지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남용한 환자들 보면 특징적으로 얼굴에 달덩이 같고 문페이스라고. 예, 등 뒤에 네. 등 뒤에 이렇게 지방 좀 붙어 있고 배는 뚱뚱하고 피부는 얇아져서 다 갈라지고 여드름 생겨 있고 이래요. 자, 그건 이제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그 호르몬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기초 대사를 담당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될 호르몬이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좀 많아지면 기능 항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늘 대사를 시키는데 대사율을 높여요. 그럼 이제 연비가 나빠져요. 연료를 빨리 태워야 되니깐요. 그러면 내가 가진 에너지를 빨리 태워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살이 빠져요. 아. 호르몬을 적게 먹으면 노폐물이 빨리 안 빠져요. 대사가 느려지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늘 턴오버 계속 새 세포가 나오고 헌세포는 나가고 노폐물은 빼내고 새 걸로 채우고 해야 되거든요. 그 속도가 다 느려져요. 갑상선이 모자라면. 그럼 기능이 저하되면 다 느려지니까 노폐물이 쌓여서 몸이 부어요. 이걸 잘못 알고 갑상선 호르몬을 먹어서 살이 찐다는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 현실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살이 찌는 이유는 잘 드셔서 그래요. 아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술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암 환자였는데 네. 회복하는데 가족도 챙겨주죠. 본인도 내가 이제 건강하게 몸에 좋다는 걸 잘 챙겨 먹어야 되겠어. 밥도 안 먹고 일만 했더니 내 인생이 이런 것 같아. 챙겨 드세요. 네, 근데 운동을 열심히 안 하는. 잘 먹고 운동 안 하면 살찌잖아요. 그럴 수밖에 네,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수술 전혀 안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시고 체중 조절을 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살이 찌는 부분은 근데 제가 뭐 말씀은 편하게 드렸지만 실제로 갑상선을 다 띄고 나면요. 네. 호르몬을 아침에 먹고 잠깐은 흥분 상태로 딱 올라갔다가 예, 보통은 컨디션이 오후에 급전직하로 떨어져요. 오후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호르몬을 먹으면 혈중 레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날 먹으면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늘 일정한 패턴으로만 호르몬이 유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내 스케줄대로 한 번에 몰아서 일을 하거나 교대 근무를 하거나 뭔가 스케줄이 바뀌어도 매일 아침 빈속에 호르몬 먹은 거로만 지탱해야 되잖아요. 내 호르몬이 없으면, 내 갑상선이 없으면 그렇죠, 그렇죠. 내 뇌하수체에서 주인님의 컨디션에 따라서 요때는 좀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필요하겠네. 요때는 주무셔야 되니까 빼야 되겠네. 이게 그때그때 실시간 조절을 모니터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엑시스가 없어져 버리면 먹은 호르몬만 가지고 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그래프에 내 몸을 맞춰야 돼요.
아, 예, 그 그럼 어떻게 돼요? 패턴에. 그렇죠. 그러면 아. 오전에 힘든 일을 몰아서 하고 오후에는 좀 일찍 주무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그렇군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일단. 그러면 음. 우리가 본능적으로 힘들면 어떡해요? 뭐라도 쉬고 먹어야죠. 먹고 뭐 네. 뭐라도 먹어야죠. 계속 먹게 아.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힘든데요, 지금 기운도 없고. 음. 뭐라도 먹으면 기운이 나지 않을까? 음. 내가 너무 뭔가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할 때 단 게 좋잖아요. 땡겨요, 그쵸, 실제로. 그쵸. 뇌 활동을 해야 되니깐요. 단 거 먹어요. 음. 힘든데 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나 음. 지금 자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먹는 걸로 해결해야죠. 아. 그러면 당연히 체중은 증가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 체중이 증가하는 분들은 게으르거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 헤어나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냥 수술 안 받은 사람들, 또 저같이 그냥 수술한 환자들을 케어하는 의사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은 환자들 나름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 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음. 엄마가 수술 받았는데 계속 살이 찌네. 엄마 운동 좀 해.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네네. 이 패턴이 우리랑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그렇죠. 그거를 이해 못해서 이해를 가족들한테 하셔야겠네요. 섭섭해하시는 환자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군요. 죽을 병도 아닌데 뭐 친구들도 그러고요. 음. 거북이 병에 뭐 수술 받았으면 끝난 거라면서 뭐 어 완치래 뭐 이렇게. 걱정해 준답시고 또 뭐 재발에도 별거 없대. 아. 너 그렇게 쫄고 그러지 마." 막 이러거든요. 누군 쫄고 싶어서 쪼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 당사자가 안 돼 봤잖아요. 음. 그 호르몬 먹고 힘든 거는 뭐 모르잖아요. 나만 알잖아. 음. 내가 먹고 힘든데 남편도 모르죠, 그거를. 음. 그러면 뭐 "아니 살찌고 당신 운동 좀 해." 이러는 거죠, 그냥. 음. 내가 운동하기 싫어서 안 하나? 기운이 안 나는 기운이 거예요. 없어. 네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라서 사실 주변의 음. 가족분들도 네. 이 갑상선을 다 띄고 났을 때 이 인체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는 못 하시더라도 음. 충분히 "힘들어서 살이 찌는 상황이다. 게을러서 살이 찌는 게 아니다."라는 음.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걸 좀 지지해 주셔야 돼요. 음. 그래서 본인이 쪼끔 더 치열하게 운동하고 치열하게 생활을 규칙적으로 가져가고 체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당을 조절하고 하는 부분을 갑상선 수술을 안 받은 분들보다 더 네. 타이트하게 하셔야 음. 되고요. 그래서 사회활동 왕성하게 하시는 갑상선암 환자들 대개 보면 우리나라 데이터 하나 보여 드릴까요? 네. 슬라이드 잠깐 한번 예예. 보겠습니다. 여기에 요거 보여 드릴게요. 105%? 네. 100.5%. 10년 상대 생존율이라는 걸 계산했더니 갑상선암 안 걸린 사람보다 오래 살았대요. 100%가 다 넘어요 지금. 자, 와. 어떻게 통계가 100%가 넘을까요? 밑에 조그맣게 써 놓은 걸 읽어 드릴게요. 10년 상대 생존율은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해당 기간 중에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효과를 보정하려고 관찰하는 기간에 일반 인구 기대 생존율로 나누어서 구한 거예요. 아. 즉 일반인보다 더 건강하게 산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이런 일이 왜 생겼겠어요? 지금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좀 더 치열하게 노력하고 운동하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결과로 본인은 더 건강해진 거죠. 네. 이야 그래서 대단합니다. 갑상선암 환자를 이렇게 살렸더니 정부가 요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언론 등등이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다른 나라는 100명 중에 3 명은 죽는데 우리는 더 산다. 더 살게 만들어 놨는데 불필요한 걸 너무 한 거 아니냐." 어.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런 숫자만 관점을 보면 그래요. 네. 숫자만 보면 그래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가끔 제가 환자분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미국에서 100 명의 갑상선암 환자 중에 1 년에 5명 정도는 죽어요. 음. 왜냐하면 검진을 하지 않으니까요. 음. 그러면 미국이 천주국이고 대단한 선진국이니까 '우린 뭐 잘났다고 다 살리냐. 5 명쯤은 죽게 음. 만들지.'라고 누가 언론에 나가서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 박제될걸요? 그러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 당신 가족이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100 명이면 다행이지만 10,000 명이면요. 몇 명 죽을 것 음. 같아요? 예? 그렇게 많이 이 병으로 죽어도 괜찮으니까 검진도 하지 말고 국가 검진에는 안 넣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논리는 안 맞는 거죠. 국가 그쵸. 검진까지는 필요 없으나 위험한 병은 아닌 건 맞는데 본인 건강은 각자 도생이니까 자기 돈 내고 초음파 하시는 거는 알아서 하시는데 음. 학회에서도 너무 과하게 검사하지 마시고 음.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보세요. 음. 어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쵸. 그거를 뭐
해라 마라 뭐 하지 말 것을 예, 했다. 국민 이런 식의 세금으로 하지 논리는 마라. 뭐 예?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거를 하지 마라. 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네. 그건 좀 과하지 않나. 그러게요. 그런 기초 데이터가 바로 이걸 보고 한 거예요. 너무 결과가 좋다 보니까 또 이렇게까지 좋을 필요 있냐. 좀 네. 낮춰도 되지 않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음. 네. 그러네요. 그럼 보통 아무도 안 죽었으면 고맙다고 인사하는 게 보통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놨는데. 국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줬으면 감사패를 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예. 그럼요. 갑상선 수술하는 의사들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병원이라든지 사회로부터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들도 "아 이게 죽을 병 아닌데 뭘 이렇게 열심히 해?"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지내왔어요. 아 좀 그렇지만 속상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건강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더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나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음. 병에 걸린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서 어떤 병인데 아무도 안 죽을 수도 있는 병인데 아무도 안 죽게 만들었어. 음. 그거는 고마운 일이죠. 음.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제 환자를 보는 거죠. 네, 이 데이터를 보시면 그래요. 그렇군요. 네. 진짜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아 말씀 나누는 가운데 교수님 시간이 벌써 1 시간 45분 지나갔습니다. 어머나. 정말 금방 가지 예, 예, 않나요? 금방 가네요. 이야 사실 이제 예, 교수님께서 짧은 인터뷰는 많이 해 보셨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긴 흐름은 또 처음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너무나 말씀을 또 너무 잘 해 아, 주시고 예. 너무 유익하게 말씀 주셔서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훌쩍 좀 흘러간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딱 하나만 받아보겠습니다. 네. 부부님께서 좀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데 다음 주에 수술 예정이라고 하셔서 좀 긴장이 되실 것 네네네. 같은데요. 수술 후 다음 날 퇴원을 하는데 혹시 뭐 운동은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지 요런 질문을 좀 음. 주셨습니다. 아, 네네. 어 여기 예. 읽어볼게요. 네, 그러네요. 32세 남성이시고 크기는 3cm 정도 되는 혹이니까 작은 혹은 아닌데 아마 경계도 좋고 주변에 전이가 의심되는 게 없어서 젊은 분이니까 한쪽만 뛰는 걸로 얘기를 들으신 것 같고요. 어 전이가 없는 부분은 이제 초음파나 CT 같은 영상 검사로 수술 전 평가에서 전이가 없다고 한 부분이니까 수술 후에 그건 봐야 돼요. 일단 다음날 퇴원하시고 하는데 대부분 별 이상은 없어요.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술 후에는 흉터 관리라는 걸 좀 해야 돼요. 지금 수술을 목을 쪼금 절개해서 받으실 것 같은데요. 음. 목의 흉터는요. 흉터 관리를 잘해야 돼요. 특히 젊은 음. 30대 남성 같으면 흉터가 대부분 크게 남아요. 그래서 레이저 같은 거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흉터에 대한 그 케어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수술 후에 운동은 가벼운 운동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목의 흉터의 제일 나쁜 운동 중에 하나가 수영이에요. 그래요? 자, 아이고. 수영을 생각해 보시면 물에 들어가요 일단. 네, 그리고 고개를 최대한 드는 동작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앞을 보든지 뭘 하든지 수영할 음. 때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들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네요. 물에 들어가서 물에 상처를 담그고 아무리 방수포를 붙였어도 주변 피부의 장력을 떨어뜨릴 만한 음. 동작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음. 흉터 관리 차원에서 특히 젊은 남성은 관리를 열심히 해도 흉터가 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기 때문에 너무 흉한 흉터가 생기는 건 아무도 원치 않으실 거니까 음. 다른 운동은 하셔도 돼요. 음. 마른 땅에서 하는 운동을 주로 하시고요. 과도하지 않은 정도 얼마든지 평소에 본인이 하던 운동에 뭐 처음에는 한 1-2주 정도는 뭐 50-60% 정도의 강도, 음.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냥 100% 로 바로 올리시거나 추가적으로 2주 정도 한 70-80% 정도의 강도, 운동을 늘 하시는 분들은 본인 역량을 알잖아요. 음.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정도의 강도를 좀 조정해서 약하게 하실 필요는 있고,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는 수영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운동으로 대체하시면 되고요. 수술 자체는 너무 회복을 걱정하시고 그러지는 않아도 될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아유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사실 질문도 너무 많기는 한데 다 못 받아서 너무 죄송한 마음인데요. 네. 오늘 2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교수님?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장시간 이게 라이브라고 한 거는 정말 네. 처음 어우 해 보는 건데요. 네. 이제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이랑 만나서 이렇게 대면해서 음. 얘기하는 부분의 연장선으로 이제 음. 생각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어 외래에서 환자 한 분에게 길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을 음. 좀 길게 풀어서 얘기를 하고자 했어요. 네. 왜냐하면
왜 우리나라는 이럴까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네요. 이 상황이 궁금한 거죠. 뭐 신기합니다.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네. 왜 우리나라는 로봇 수술도 음. 하고 내시경 수술도 하고 뭐 어느 선생님은 저런 수술하고 여기서 어떤 음. 수술하고 다른 나라 교포들은 더 궁금해해요. 음. 교포는 이제 그 외국 나가면 그쪽 의사들이 또 신기해 갖고 막 봐요 그러네요. 또. "모기 흉터 어디 있냐?" 막 이러고 찾고 막 어디서 이러거든요. 수술했냐.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오늘 좀 못다한 얘기 좀 드리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좀 수다를 좀 네. 떨어봤습니다. 아 예. 너무 즐겁고 너무 유익했습니다. 또 보시는 분들 혹시 뭐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 가족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쇼도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